안녕하세요, 여러분. 제가 이 채널을 구독하고 눈을 뜨고 제 삶을 똑바로 바라볼 수 있게 된 게 벌써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네요. 들으면서 의아하시죠? 이게 무슨 소리인가 하고요. 저는 사실 1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앞을 볼 수 없는 시각장애인이었습니다. 어렸을 때 갑자기 내가 눈이 안 보이면 어떻게 하지? 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어느 날 갑자기 후천적으로 눈이 갑자기 보이지 않게 되어 저 스스로 그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굉장히 힘들어했던 시기가 있었어요. 그런 지친 시기에 톡톡 사연에서 들려주는 이야기들이 저한테 엄청나게 큰 힘이 되었거든요. 제가 아마 이번 일을 잘 이겨낼 수 있었던 것도 톡톡 사연에서 들었던 많은 이야기들을 통해 제가 성장했기 때문일 겁니다. 저 역시 그런 이야기와 경험들을 통해 큰 일을 잘 이겨낼 수 있었던 만큼 또 제 사연 제보를 통해 누군가에게 힘을 줄 수 있다는 그런 좋은 선순환을 기대해 보면서 이렇게 사연을 제보합니다. 저는 어린 나이에 어머니를 병으로 여의고 아버지와 저, 여동생 이렇게 세 식구가 함께 살았어요. 어린 나이에 엄마가 없다는 빈자리가 생각보다 되게 크잖아요. 그래도 저희 세 식구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참 단란하게 살았던 것 같아요. 오히려 제가 어린 나이에 일찍 철이 들어가지고 제 여동생이 어머니의 빈자리를 느끼지 않게끔 더 많은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저희 아버지가 저보고 맨날 그러셨거든요. 제발 나이에 맞게끔 살라고 매사에 너무 무리할 필요 없으니까 그 나이 또래 애들처럼 해맑기만 하고 제발 그렇게 살아달라고요. 그런 아버지의 이야기를 뒤로하고 정말 숨 돌릴 틈도 없는 긴 레이스를 쉴 틈 없이 달려왔던 것 같습니다. 대학도 조기 졸업했고요. 사회생활도 빠르게 시작했고요. 동생이 살면서 우리 집은 왜 엄마가 없어서 내가 이럴까 하는 생각을 하지 않게끔 하고 싶었거든요. 어린 나이에 시작한 사회생활이 녹록지 않았지만 그래도 하루빨리 성공해서 그동안 고생한 아버지도 마음 놓고 쉬실 수 있도록 해주고 싶었고 여동생도 좀 마음 편하게 지내게 해주고 싶고 그런 마음이었어요. 새로 들어온 신입인가? 영 못 보던 얼굴인데 요즘은 이렇게 부서 돌면서 인사하는 문화도 없어졌나 보네. 이렇게 출중한 미모의 신입이 들어온 줄 알았으면 내가 먼저 인사를 하러 갈 걸 그랬나? 농담이야, 농담. 신입, 집이 어디야? 아, 저 땡땡역 근처에 살아요. 내가 마침 그 근처에 혼자 자취하고 있거든요. 야근하고 버스 타고 가지 말고 기다려요. 내가 태워다 줄게. 제가 회사 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남편을 처음 만나게 됐어요. 왜 회사의 만년 과장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저희 남편이 딱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처음에는 야근하는 제가 힘들어 보인다면서 집까지 태워다 준다고 하더라고요. 거절하기도 애매하고 그래서 몇 번 차를 얻어 탔어요. 물론 회사에서 남자 직원이랑 너무 가깝게 지내면 안 된다는 이야기는 저도 알고 있었죠. 그런데 띠동갑이 넘어가는 나이 차이라서 설마 무슨 이상한 소문이 나겠어? 했거든요. 회사는 회사더라고요. 다음날 회사에 갔는데 제가 탕비실에 들어가니까 커피를 마시고 수다를 떨던 사람들이 순식간에 조용해지는 게 느껴지는 게 아니겠어요? 왜 갑자기... 혹시 제가 뭐 문제라도 일으킨 건가요? 아니, 문제는 무슨. 근데 자기야, 내가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 자기, 김 과장님이랑은 무슨 사이야? 아, 왜? 내가 총대 메고 물어보는 거지.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궁금해서.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김 과장님이랑 무슨 사이냐뇨? 저희 아무 사이도 아니에요. 에이, 어리고 예쁘다고 남자 마음을 그렇게 가지고 놀면 돼? 우리가 없는 소리 지어내는 거 아니다. 김 과장님한테 다 듣고 자기한테 물어보는 거야. 김 과장이 그러던데?
둘이 벌써 깊은 관계라고. 회사에서 사람들이 하루 종일 저를 놓고 수근거리는 이유. 직접 듣고 나니까 더 어이가 없더라고요. 벌써 남편과 제가 뭐 깊은 관계네 어쩌네 소문이 파다한 게 아니겠어요. 겨우 차 몇 번 얻어 탄 거 가지고요. 전 심지어 괜히 그런 소문 날까봐 더 찝찝해서 기름값까지 다 챙겨드렸는데 말이에요. 거기다가 그 소문지가 다른 회사 사람들도 아니고 남편이라고 하니 그 당시엔 더욱 기가 찼죠. 저도 화가 나서 회사가 끝나자마자 남편, 그러니까 김 과장님한테 바로 문자를 했어요. 잠시 저랑 이야기 좀 하자고요. 오늘도 바로 집으로 가지? 할 이야기 있으면 집 데려다 주는 길에 하면 되지. 뭘 문자까지 보내고 그래? 주차장에서 기다릴게. 데려다 주는 길에 듣겠다면서 주차장으로 오라고 하더라고요. 아무리 그래도 회사 사람인데 이렇게 거절하는 게 맞나 싶기도 했지만 더 이상 이상한 소문의 근원제가 되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확실히 거절해야겠다는 마음으로 주차장으로 내려갔어요. 저 끝에서 제 속도 모르고 엄청 반갑게 손을 흔들고 있더라고요. 왜 회사에서 자꾸 이상한 소문 내고 다니세요? 이상한 소문? 무슨 이상한 소문 이야기하는 건데? 이렇게 화가 났어. 제가 김 과장님이랑 무슨 엄청나게 깊은 관계가 된다는 소문이요.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다들 김 과장님한테 들었다고 하던데 대체 저희가 무슨 사이라고 그런 소문을 내고 다니시는 거예요? 제가 따지듯이 묻자 어버버하면서 제대로 말도 못하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저는 사회 초년생이잖아요. 나이 차이를 떠나서 직장 상사, 그 이상 그 이하로도 생각해 본 적이 없고 당연히 그런 생각으로 대했다고 생각했거든요. 대체 내가 어떤 오해할 만한 행동을 해서 이런 소문을 내고 다니는 건지, 그리고 왜 회사에서 그런 소문 때문에 하루 종일 사람들 수군거림에 시달려야 하는지 이해가 안 되고 짜증이 나서 막 울었어요. 사회 초년생인 제가 당시에 감당하기엔 너무 큰 스트레스였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런 말을 하니까 남편이 오히려 펄쩍 뛰면서 제 이야기를 맞받아치는 게 아니겠어요? 너 지금 그게 무슨 말이야? 우리 알아보고 있는 관계 아니었어? 난 당연히 그렇게 생각했는데 너도 그러면 나한테 여지를 주면 안 됐지. 너 내가 사준 밥 다 얻어먹고 내가 차 태워준다는 거 거절한 적 한 번도 없었잖아. 당연히 직장 상사가 그런 이야기를 꺼내는데 속 편하게 거절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전 그냥 사회생활일 뿐이었어요. 그런 걸로 착각해서 사귄다고 소문내고 다니는 거 정말 이상하고 불쾌해요. 하여튼 전 과장님이랑 아무 관계도 아니니까 내일부터 회사에서 저희 관련된 헛소문 들리지 않도록 알아서 잘 처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 과장님 차 아니어도 알아서 집에 잘 갈 수 있어요. 앞으로 이런 친절도 저는 좀 부담스러워요. 저 이 앞에서 그냥 내려다 주세요. 그렇게 나름 따박따박 잘 이야기를 하고 차에서 내려서 차문을 쾅 닫고 집으로 택시를 타고 가버렸어요. 택시를 타고 집에 가는 내내 혹시나 뒤에서 따라오진 않을까 몇 번을 돌아봤는지 모르겠네요. 그런데 그렇게 제가 학을 뗐던 과장님이 어떻게 남편이 될 수 있었냐고요? 제 인생에서 아주 큰 변화가 생기게 된 게 딱 그때쯤이었거든요. 회사에 출근해서 이후로는 김 과장님, 그러니까 현재 남편이 더 이상 말을 걸거나 살갑게 굴진 않더라고요. 그날 워낙 제가 단호하게 말하기도 했으니까 정신을 차렸나 보다 했었어요. 그런데 더 이상 그런 것들을 신경 쓰지도 못할 정도로 저한테 큰 문제가 생겼어요. 건강 문제였죠. 정작 당사자인 제가 그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못했던 게 더 큰 문제였지만요. 처음에는 그냥 단순한 안구 건조증이었어요. 뭐 사무직으로 일해보시는 분들은 다 아시잖아요. 여름엔 에어컨 빵빵하게 틀어놔, 겨울엔 히터 빵빵하게 틀어놔, 환기도 잘 안 해. 하루 종일 모니터만 들여다보고 있는 사무직들 눈이 다 똑같죠. 눈이 좀 뻐근하고 뻑뻑하다 싶으면 인공 눈물을 넣으면 되고 저도 처음엔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부턴가 눈이 좀 심각하게 이상하다 하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인공 눈물을 넣어도 이걸 넣은 눈이 너무 따갑고 잘 안 보이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뭐 유통기한이 오래 남은 거긴 하지만 혹시라도 이거에 문제가 있나? 좀 오래된 건가 싶어서 바꿔도 보고 제가 회사에서 할 수 있는 건 다 해봤던 것 같아요. 그런데 눈이 따끔거리고 아픈 건 변하지 않더라고요. 심지어 그렇게 증상을 체감한 지 한 3일 정도 지났을까요? 한쪽 시야가 거의 뿌옇게 변해서 걷다가 비틀거릴 정도로 중심 잡기도 힘든 거 아니겠어요? 요즘 많이 피곤해한 거야? 눈동자가 뭐라고 해야지? 하얗게 변했다고 해야 되나? 되게 불편해 보여서 그래. 눈은 한번 잘못되면 다시 되돌리기 힘들잖아. 아무리 바빠도 미루지 말고 병원 한번 가봐. 안 그래도 병원 한번 가봐야 하는데 우리 이번에 광고주가 또 엎었잖아. 지금 다들 엄청 예민해져서 달리고 있는데 이 프로젝트 끝나기 전까지 외출이든 연차든 뭘 하는 것 자체가 무리일 것 같아. 빨리 다녀와 봐야지. 집도 제대로 못 가고 있는데 병원은 무슨 병원이니? 아, 제가 광고회사를 다니고 있었거든요. 그 당시에 제가 입사한 팀에 엄청 힘든 광고주가 붙어서 팀에서 올라온 의견을 몇 번이고 다시 거절하는 바람에 팀도 그렇고 회사 분위기가 엄청 살벌했어요. 그렇게 바쁠 때고 신입이라서 제 위치가 얼마나 애매했겠어요. 선배들이 다 같이 밤새가면서 야근하는데 저 혼자 아프다고 손들고 중간에 쏙 빠져서 저 죄송한데 병원 좀 다녀오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라 하면 대번에 선배들이 그럴 거 아니에요. 야, 너만 아프냐? 너만 유난이냐? 우리는 뭐 어디가 아프고 난리도 아니다. 그렇게 눈치 보면서 아픈 걸 계속 키우고만 있었죠. 그런데 이제는 참다가 정말 못 버틸 것 같은 상황이 된 거예요. 광고고 뭐고 이러다가 정말 큰일 나겠다 싶어서 부장님을 찾아갔어요. 부장님, 저 죄송한데 병원 좀 잠깐만 다녀와도 되겠습니까? 병원에 미리 연락해둬서 그렇게 오래는 안 걸릴 것 같습니다. 야,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우리 어디 나가서 블랙 기업 소리 들어. 너 지금 네 눈 봤어? 장난 아니야. 광고는 무슨 광고냐. 애 하나 잡게 생겼는데. 얼른 병원부터 갔다 와. 알겠어? 그렇게 부장님께 겨우 외출 허락을 받아서 병원에 갈 수 있었죠. 그 당시까지만 해도 저는 피로가 누적되어서 그런 거라고 생각하고 상황을 별로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었어요. 왜 이 지경이 될 때까지 병원에 안 오셨어요? 상태가 심각합니다. 그런데 병원에 찾아가니까 의사 선생님이 첫마디가 그래요. 어디 의학 드라마에서나 나올 법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이 지경이 될 때까지 안 오셨냐 하고요. 병원에 가서 정밀 검사를 한다고 찍어본 제 눈 사진을 보는데 저도 흠칫 놀랄 정도로 상태가 심각하더라고요. 저 주변 사람들한테 그런 칭찬을 많이 들었었거든요. 눈동자가 참 크고 반짝반짝 거린다고요. 근데 검사를 위해 찍은 사진에서 본 제 눈은 경계가 흐릿해 보일 정도로 꼭 죽은 사람 눈처럼 그렇게 하얗게 변해 있는 거예요. 현재 상태로 봤을 때는 각막 화상이 의심되는데 이거 잘못하면 시력을 완전히 잃어버릴 수도 있는 심각한 상황이에요. 최근에 눈에 뭐 화학약품 같은 게 들어간 적 없어요? 아니면 그런 쪽으로 일을 한다던가요? 듣도 보도 못한 황당한 이야기죠. 사무직인 제가 눈에 화학약품이 튈 일이 뭐가 있겠어요. 앉아서 모니터만 들여다보고 있는 시간이 대부분인데. 네? 저 그냥 안구 건조증 때문에 회사에서 눈이 건조해서요. 인공 눈물을 쓰는 거 외에는 눈에 뭐가 튀거나 뭘 넣은 적이 없는데요. 당분간 인공 눈물은 쓰지 말고 안약 처방해 드릴게요. 먹는 약도 잘 드시고요. 일주일 동안 안약 넣어보고 그때도 증상이 안 나아지시면 좀 더 큰 병원에 가서 정밀 검사를 받아보는 게 좋겠습니다. 눈은 많이 쓰지 마시고요. 지금 상황이 정말 심각해요. 무리는 금물입니다. 여러분,
설마 별일이야 있겠어? 이런 생각 자주 하시죠? 이런 생각을 항상 조심하셔야 해요. 그 당시에 제가 그랬거든요. 의사 선생님이 말하는 무시무시한 이야기가 내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죠. 시력을 완전히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어떤 사람이 듣고 아, 그렇겠구나 하겠어요. 왜 병원에 가면 의사 선생님들이 환자 겁주려고 의뢰하는 이야기 딱 그렇게 생각했죠. 그 말이 현실이 될 거라고 누가 알았겠냐고요. 제발 사연을 듣고 계신 구독자분들은 내 몸이 조금만 이상하고 어디가 조금만 아파도 병원을 가보세요. 저 사연 쓰면서 이 이야기 꼭 하고 싶었어요. 제가 요즘 제일 후회하는 게 그거예요. 그때 당시에 제가 조금만 더 병원에 일찍 갔더라면, 아니, 조금만 더 큰 병원에 가서 정밀 검사를 받아봤더라면, 의사 선생님 말을 제대로 들었다면 상황이 이 지경까지 나빠졌을까 싶더라고요. 시간을 돌릴 수만 있다면 저 절대 그러지 않을 거예요.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회사에서 보냈고 밤샘도 잦았지만 의사 선생님의 말씀대로 최대한 눈을 덜 쓰고 무리하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일을 하다가 짬이 나면 안약을 놓고 화장실에 가서 잠시 눈을 감다 쉬다 오기도 하고 그렇게 노력했는데도 오히려 상황은 점점 악화되기만 했습니다. 어느 날 회사에서 점심시간에 잠깐 눈을 붙이고 일어났는데 눈을 떴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세상이 하얗게만 보이는 거예요. 전 그때 그랬어요. 내가 아직도 꿈을 꾸는 중인가? 정말 그랬다니까요. 어머, 주인님, 왜 그래요? 뭐 문제 있어요? 119, 119 좀 불러주세요. 눈앞이 안 보여요. 제발요. 저 빨리 병원으로 구급차 좀 불러주세요. 들려오는 동료들의 목소리와 시끌벅적한 소리만 듣고 이게 꿈이 아니라 내가 정말 눈앞이 보이지 않는구나. 그걸 알아차렸죠. 정말 손이 허우적거리고 여기가 어딘지도 모르겠고 너무 무섭고 불안했어요. 영영 이대로 내 인생이 끝나는 건가 싶고요. 앰뷸런스 오는 걸 언제 기다려요? 비켜봐봐요. 내 말 들려요? 엎혀요. 병원으로 가게. 김 과장님의 목소리가 들리고 저는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손을 더듬더듬 짚어 김 과장님의 등에 엎혀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눈이 정말 타는 듯이 아파서 더 기다릴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어요. 차를 타고 가는 내내 덜덜 떨면서 눈물만 뚝뚝 흘리는 제 손을 잡아주면서 남편은 계속 괜찮다고 저를 진정시켜 주었어요. 너무 무서워서 잡을 게 정말 남편 손밖에 없던 상황이라 그렇게 손을 꼭 붙잡고 병원에 갔네요. 병원에 도착하고 저 대신 저희 집에 연락을 해주고 소식을 들은 가족들도 금방 병원으로 달려왔죠. 그리고 몇 시간에 걸쳐 검사를 받았습니다. 물론 그 사이에도 제 눈은 절대 돌아오지 않았죠. 검사를 마친 의사 선생님도 계속 의아해 하시더라고요. 정말 화학약품에 노출된 적이 없어요? 하다못해 화장실 청소할 때 쓰는 락스라도요. 인공적으로 화학물질에 노출된 게 아니면 설명할 수 없는 각막 화상인데 환자 본인이 사무직이라서 이런 데 노출될 리가 없다고 하시니 저희로서는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각막 손상이 너무 심각해서 지금 시력을 회복하긴 어렵다고 보셔야겠습니다. 선생님, 대체 뭐가 문제예요? 저 이 병원에서 검사 받았었어요. 그때 안약 잘 넣고 약 잘 먹고 눈 무리하지 않으면 된다고 하셔서 저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병원에서 시키는 대로 이렇게 다 했는데 오히려 상태가 악화된다는 게 말이 돼요? 제 눈 어떻게 하냐고요. 제 눈 돌려달라고요. 죄송합니다. 저희가 여기서 더 해드릴 수 있는 건 이제 없을 것 같습니다. 병원이든 의사든 약이든 이유를 찾고 싶었죠. 하루아침에 제 눈이 이렇게 보이지 않게 된 이유요. 그런데 그게 다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또 이유를 찾으면 어쩔 거냐고요. 결과적으로 제 눈이 보이지 않고 앞으로 영영 볼 수 없을 거다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데 말이에요. 하루아침에 눈이 보이지 않게 되고 제 세상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가족들이 받은 충격도 충격이었지만 저 스스로 이 상황을 받아들이기가 정말 너무 힘들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눈을 떠도 눈을 뜬 것 같지 않았거든요. 정말 세상이 희뿌옇게 보이는데 내가 정말 이게 사는 게 맞나 싶고 그런 기분이 들어서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울면서 손에 잡히는 걸 마구잡이로 집어 던졌던 것 같아요. 대체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겼나 싶고 그냥 확 죽어버리고 싶어도 창문이나 제대로 보여야 뛰어내리던가 하죠. 칼이라도 보여야 집어들기라도 하죠. 아무것도 안 보여서 정말 나는 나 혼자서는 마음대로 죽을 수도 없는 사람이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좌절했어요. 매일같이 울고 원망하고 대상 없이 저주만 퍼붓는 사람으로 변해갔죠. 그때 제 인생에 찾아와 주었던 게 바로 저희 남편. 그때 당시에 제가 거절했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업고 달려왔던 저희 회사 과장님이었어요. 다 싫어요. 제발 방법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네? 앞도 안 보이는데 앞으로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제발요, 제발. 제가 그냥 죽어버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환자분 이러시면 안 돼요. 얼른 회복을 하셔야 수술 방법도 같이 논의하고 하죠. 병문안 오신 거예요? 그날도 간호사랑 말도 안 되는 걸 가지고 막 실갱이를 하고 있는데 제 병실에 손님이 왔는지 간호사가 아는 척을 하더라고요. 뒤이어 과장님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이 앞에 정말 머리통만한 메론을 파는데 이 주임 평소에 메론 좋아하지 않아요? 이거 만져봐봐요. 엄청 크죠? 단내도 풀풀 나고 보면 좋아하겠다 싶어서 사왔는데. 보이지 않는 저에게 이거 보라면서 만져보고 향도 맡아보라고. 그렇게 제가 평소에 좋아하던 커다란 메론을 사서 안겨준 남편. 제가 대책 없이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도 퇴원을 해서 방구석에 혼자 틀어박혀 있을 때도 저를 매일같이 찾아와 준 건 회사에서 가장 친했던 동료도 오래된 친구들도 아닌 지금의 남편 김 과장이었습니다. 병원에서 퇴원하고 나서도 제 상태는 끔찍했거든요. 꼭 신체적인 건강이 아니라 그냥 정신적으로요. 앞이 보이지 않는 이후로 우울증이 생겼어요. 그렇게 방 안에만 틀어박혀 있는 저를 남편은 매일같이 찾아와서 저녁에는 회사 이야기를 들려주기도 하고 저희 아버지 끼니를 챙겨주기도 했어요. 제가 그 나이 차이는 죽어도 싫다. 회사 사람이어서 싫다. 별의별 핑계로 거절을 했었는데 그렇게 지극정성인 모습을 보면서 저도 나이 차이가 나고 같이 엮어서 괜히 이상한 소문을 낸다고 멀리했던 옛날 일들이 오히려 다 미안하게만 느껴지더라고요. 인정하고 싶지 않았지만 그 당시에 제가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은 가족도 친구도 아닌 남편뿐이었습니다. 당신만 괜찮으면 앞으로 남은 인생도 내가 이렇게 당신 챙겨가면서 살았으면 좋겠어. 주변 사람들 시선 생각하지 말고 그냥 당신 생각만 해. 나랑 결혼해주면 안 될까? 지극정성이었던 건 간호뿐만이 아니었나 봐요. 저에 대한 남편의 마음도 그때 이후로 변하지 않았던 거죠. 그러던 중 남편에게 뜻밖의 프로포즈까지 받게 되니 정말 혼란스럽더라고요. 이게 과장님만 좋다고 되는 일이 아니잖아요. 가족들은 어쩌고요. 저희 가족들이야 좋겠죠. 평생 저 수발 들어야 할 팔자였는데 누가 대신 나서서 그러겠다고 하면 고맙겠죠. 그런데 이렇게 눈도 제대로 안 보이는 모자라는 사람을 누가 며느리로 드리겠다고 하겠어요? 과장님 어머님은, 과장님 아버님은 정말 아무런 편견 없이 저를 받아주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저라도 못해요. 그건. 그렇게 바라는 것도 욕심인 거 알고 있어요. 내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당신 이야기를 우리 가족들한테 얼마나 많이 했는 줄 알아? 아마 당신이 들었던 회사 이야기보다 우리 부모님이 나한테 들었던 당신 이야기가 더 많을 거야. 우리 부모님 절대 그러실 분 아니야. 당신 생각만 하라니까. 내가 당신한테 청혼하는 거잖아.
당신만 괜찮으면 난 정말 평생 당신 케어하면서 그렇게 지내고 싶어. 가시돋친 말들을 쏟아내긴 했지만 제가 마음속으로 남편에게 얼마나 고마웠겠어요. 눈이 보이지 않게 된 이후로 다시는 일상으로 돌아오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평범한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것들, 결혼이며 출산이며 하는 것들이요. 시집살이를 해도 좋으니 저 그런 평범한 것들을 좀 누리고 싶다고 생각했었는데 먼저 이렇게 손을 뻗어준다는 게 너무 고맙고 미안했어요. 저도 그래서 울면서 그 청혼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희 집 식구들이야 쌍수 들고 환영했죠. 아버지도 그렇고 여동생도 그렇고 저희 남편이 저 아파 있을 동안 보여준 지극정성을 바로 옆에서 봤는데요. 오히려 저보다 더 기쁘게 이 결혼을 응원해 주었습니다. 처음 시댁에 인사를 가기로 한 날, 저 정말 긴장돼서 잠을 한숨도 못 잔 것 같아요. 남편 말로는 부모님도 기쁘게 저를 맞아주실 거라고 했지만 눈이 이렇게 된 이후로 자격지심만 커져서 대체 이런 사람을 누가 좋아할 수 있을까 한숨만 푹푹 나오더라고요. 눈이 보이지 않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시각장애인용 지팡이 사용법도 익숙치 않았고 시댁으로 찾아가는 것조차 남편의 팔을 의지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었으니까요. 모든 것들이 어렵게 느껴지기만 했는데 그 상황에서 시댁 인사는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그래도 여동생과 남편의 도움을 받아서 정장도 깔끔하게 차려입고 남편 팔을 붙잡고 문이 열리기만을 가만히 기다렸습니다. 아이고, 얘기 많이 들었어요. 오는데 불편하진 않았어요? 날씨는 어때? 밖에 비 와가지고 혹시 오는데 힘들지 않을까? 우리 바깥 양반이랑 내가 얼마나 걱정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아이고, 내 정신 좀 봐. 여기 이렇게 세워두는 게 아닌데. 영 불편하죠? 네가 거실로 얼른 안내해라. 아니에요. 신경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보이는 것도 없는데 뵙겠다고 하는 건 좀 그런가? 말도 안 되는 것들을 다 신경 쓰면서 처음 시댁에 들어갔어요. 저를 맞아주시는 목소리는 따뜻했지만 저는 너무 불안하더라고요. 거실에 둘러앉아 있는 사람들의 표정을 전혀 볼 수가 없었으니까요. 그래도 그 당시에는 어느 정도 윤곽은 구분할 수 있는 상태라서 최대한 더듬거리는 티를 내지 않으려고 노력하면서 제 앞에 있는 찻잔을 집어들었어요. 앞이 안 보인다고 해서 너무 뜨거운 차는 그럴까봐 내가 좀 미지근하게 했는데 어떻게 입에 맞으려나 모르겠네. 마셔보고 너무 차갑다 싶으면 내가 여기 따뜻한 물 부어줄게요. 감사합니다. 거기서 제 긴장이 확 풀렸던 것 같아요. 그냥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표정이 보이지 않았지만 따뜻하게 웃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어렴풋이 들더라고요. 과일 좋아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고 이 과일도 한번 들어보라면서 제 손에 포크를 조심스럽게 쥐어주시는 아버님. 세상에 얼마나 당황하고 고생이 많았겠냐면서 눈물 섞인 말로 걱정을 건네는 어머님까지. 제가 생각한 것보다 더 따뜻한 가족의 모습에 감동받아서 그동안 했던 걱정이 정말 눈 녹듯이 사라졌죠. 세상에 중요한 것들을 눈으로만 보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 서로 마음을 보고 살면서 같이 잘 지내봐요. 나도 막내딸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했는데 참 잘 됐지. 이렇게 예쁜 막내딸이 들어올 줄 어떻게 알았겠어. 그 말에 제가 감동받아서 처음 인사간 자리에서 창피한 줄도 모르고 어머님 손을 붙잡고 눈물을 뚝뚝 흘렸어요. 시집살이가 힘들다는 이야기만 들어봤거든요. 이렇게 따뜻한 가족이 생길 수 있다는 기대는 하지도 않았는데 어머님이 그렇게 자기 자식 일처럼 따뜻하게 보듬어 주시고 걱정해 주시니 어렸을 때 돌아가신 엄마 생각도 나고 만감이 교차하더라고요. 결혼식을 올리고 싶지 않았지만 제가 너무 신경 써야 할 것들이 많아서 가족들이 모여 밥을 먹고 구청에 가서 혼인신고를 하고 남편이 제 손에 반지를 끼워주고 저도 더듬더듬 남편의 손에 반지를 끼워주고 그렇게 간단한 결혼식이 끝났습니다.
당장 눈에 보이지 않았을 때는 제 세상이 무너지고 끝난 것만 같았는데 새로운 가족이 생긴 이후에 저에게도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것만 같은 기분이 들더라고요. 남편이 출근하고 나면 저는 시부모님이랑 셋이서만 집에 남아 있었어요. 불편하지 않았겠냐 싶지만은 저를 친딸처럼 예뻐하시고 챙겨주시는 시부모님 덕분에 불편은커녕 아마 당시에 제 모습을 보면 어떻게 며느리가 돼서 그런 호사를 누리고 사냐 대번에 그런 이야기가 나왔을걸요. 혼자 옷 입는 연습도 해야지. 밖에 날씨가 춥더라. 이거 만져봐봐. 무슨 옷인지 색깔은 보이지? 이렇게 내가 여기다가 옷 두고 갈 테니까 입고 나와. 오늘은 같이 미용실 나가자. 하루 종일 집안에만 있으면 얼마나 답답해. 안 아픈 사람도 그렇게 집에만 가둬두면 병 나는 거야.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외출 하나도 힘든 상황. 그렇지만 오히려 다른 곳에 문제가 올 수 있으니 병원에서는 의식적으로라도 바깥 생활을 하는 게 좋다. 그런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시부모님은 저에게 정말 길잡이 같은 역할을 해주셨습니다. 귀찮은 내색 한 번 없이 제 손발을 자처하셨으니까요. 특히 어머님은 동네에서 작은 미용실을 하셨었는데 남편이 출근하고 나면 종종 저를 데리고 미용실에 출근하셨어요. 하루 종일 집에 혼자 있지 말고 미용실에서 아줌마들 수다 떠는 소리도 듣고 세상 굴러가는 법도 알고 하라고요. 가끔은 서비스라면서 미용실에서 제 머리를 직접 감겨주시기도 하셨다니까요. 이런 얘기만 들어도 결혼하고 나서 제가 시댁을 통해 얼마나 넘치는 사랑을 받았는지 말 안 해도 아시겠죠? 내가 며느리를 데리고 이 미용실에 오지를 못해. 고부관계가 이렇게 좋아서 우리 며느리 보면 뒤집어진다 뒤집어져. 얘, 너 진짜 너희 어머님 같은 사람 없다. 알죠. 저도 시어머니가 아니라 정말 저희 엄마라고 생각하는걸요. 얘가 말을 이렇게 예쁘게 해요. 아휴, 아줌마 기분이다. 내가 오늘 파맛값 3,000원 빼줄게. 가는 길에 며느리 먹으라고 붕어빵이라도 한 봉지 사서 들어가. 제가 저희 시부모님께 감사했던 일은 그뿐만이 아니에요. 정말 감사했던 일은 따로 있었죠. 제가 결혼하고 몇 개월 지나지 않아서 저희 아버지가 일을 하시던 중 갑작스럽게 심근경색으로 제 곁을 떠나시게 되었어요. 세상에 가족이라고는 아버지와 동생밖에 없는 상황에서 아버지마저 그렇게 제 곁을 떠나시니 충격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죠. 그때 시부모님과 남편이 없었다면 아버지 장례마저 제대로 치르지 못했을 것 같아요. 미니야, 너 눈은 좀 붙였니? 여기 계속 지키고 있었던 거 아니야? 많이 피곤할 것 같은데 들어가서 좀 쉬어. 밥도 제대로 못 먹었지. 아니야, 언니. 아무런 걱정하지 말고 여기 앉아 있어. 나 정말 괜찮아. 아까 형부가 일찌감치 회사분들이랑 오셔서 손님들 다 보고 했어. 사돈 어른도 같이 도와주셨고. 남편과 시부모님이 번갈아가면서 장례식을 지켜줬던 덕분에 저와 동생이 좀 더 마음 편안히 아버지를 무사히 보내드릴 수 있었죠. 발인까지 마치고 집에 돌아가는 길에 제가 남편 손을 붙잡고 그랬네요. 여보, 정말 고마워. 갑자기 뜬금없이? 우리 가족이잖아. 이렇게 힘들 때는 서로 돕고 지내야지. 당신이 나를 몇 번이나 살렸는지 모르겠어. 눈앞이 안 보이고 정말 다 끝내고 죽고 싶었는데 이제는 당신 덕분에 힘내서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해. 정말 고마워. 새삼스럽게 무슨 그런 소리를 해. 나 싫다고 으름장을 놓던 게 엊그제 같은데 당신도 많이 변했네. 언제적 일인데 그때 얘기를 하고 그러냐? 되게 억울했나 보다 당신. 아버지가 떠난 빈자리를 느낄 새도 없이 제 곁을 지켜주는 남편이 그저 고마웠고 그때 처음으로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제 눈이 다시 보였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망이요. 단 한순간이라도 좋으니까
남편과 시부모님의 얼굴을 보고 꼭 고맙다고 이야기하고 싶다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전 잠들어 있던 시간이 제일 좋았어요. 어쩌다가 꿈이라도 꾸면 꿈에서는 거짓말처럼 제 눈이 잘 보였었거든요. 남편과 시부모님한테 고맙다는 인사를 하러 가야지. 꿈에서 그렇게 발걸음을 옮기다 깨고 좌절감에 참 많이도 울었네요. 그런 저의 희망들과 달리 정기적으로 찾아온 병원 검진에서는 매번 더 이상 나아질 수 없는 것 같다는 말만 반복해서 들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마음속에 말도 안 되는 희망을 품고 있었나 봐요. 병원에서 그런 이야기를 듣고 나니 또다시 실망하고 좌절하고 집 밖으로 나가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그런 저에게 의사 선생님은 다른 사람들과 좀 만나보는 게 어떻냐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아무래도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끼리 이야기를 해보면 마음이 많이 단단해지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요. 병원에서 후천적으로 시각장애를 얻으시는 분들끼리 함께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환자분도 꼭 참여했으면 좋겠어서요. 그냥 서로 어떤 게 힘든지 터놓고 이야기도 좀 하고 심리 상담도 받는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귀찮을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사람들이랑 내가 뭐가 힘든지 털어놓는 것만으로도 아마 큰 힘이 되실 겁니다. 원하시면 나가시면서 수납처에 문의하시고 연락처를 남겨놓으세요. 출근을 해야 하는 남편 대신 제 여동생의 도움을 받아서 처음으로 모임에 참석하게 됐죠. 의사 선생님의 이야기가 맞더라고요. 저와 비슷한 처지에 놓인 사람들을 만나보며 저도 원망했던 제 처지를 조금씩 받아들이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됐어요. 이전보다 성격도 많이 밝아질 수 있었죠. 특히 그 모임에서 저와 아주 비슷한 나이 또래에 교통사고로 후천적 시각장애인이 된 A라는 언니가 있었는데 이 언니와 급속도로 가까워지게 됐어요. 나 곧 미국으로 수술을 받으러 갈 것 같아. 확률이 높지는 않다고 했는데 그래도 마냥 이렇게 살 수만은 없잖아. 할 수 있는 만큼 해보고 싶어서. 그렇게 언니는 몇 주 동안 모임에 나오지 않았어요. 이후의 모임에서 언니는 정말 희망적인 소식을 안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나 미국에서 수술받고 온 거, 각막 이식받고 온 거야. 거기 되게 권위자가 있다고 해서 괜히 이야기 꺼냈다가 가는 사람도 많아지고 내 순번도 밀리고 할까봐. 그래서 사람들한테 말 안 하고 다녀왔었거든. 수술 잘 끝나고 회복 기간은 6개월 정도 걸릴 것 같은데 이제 윤곽 정도는 볼 수 있을 정도로 시력이 돌아왔어. 너도 시신경이 다친 게 아니라 단순히 각막 손상이면 해외에 나가서 수술 한번 받아보는 건 어때? 정말 희망적인 이야기였습니다. 말씀드렸잖아요. 그 당시에 제 소원이 단 1분이라도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제 눈으로 보는 거라고요. 한국에서 이식을 받으려는 시도도 왜 안 해봤겠어요. 대기자가 너무 많기도 했었고 병원에서 역시 지금 제가 이 눈 상태로 이식을 받는 것 자체가 부작용도 너무 크고 힘들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거의 반은 포기하고 있었던 상태였거든요. 그런데 성공적으로 수술을 마친 케이스가 있잖아요. 그런 언니를 보니까 저도 그동안 접어왔던 용기가 다시 스멀스멀 올라오더라고요. 그런데 막상 수술을 받으려고 미국으로 가자니 거의 3주 가까이 집을 비워야 하는데 시댁 식구들에게 이 이야기를 마냥 비밀로 할 수가 없잖아요. 어쨌든 눈 수술 한번 받아보고 싶다. 그래서 미국에 가서 권위 있는 의사한테 결과는 어떨지 모르지만 수술 한번 받고 오겠다. 이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 막연히 그냥 걱정이 되더라고요. 만약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제가 수술을 받으러 갔는데 수술이 잘못되기라도 한다면 어떻게 하지? 내가 다시 보일 수도 있다는 그런 괜한 희망을 가족들한테 주는 건 아닐까 하고요. 제가 눈이 보이지 않게 된 이후로 자존감이 정말 많이 떨어졌거든요. 수술하러 간다는 걸 가족들이 알면 다들 자기 일처럼 응원하고 기대하게 될 텐데 혹시라도 돌아온 제가 아무런 호전이 없으면 그게 더 가족들한테 큰 실망으로 다가오지 않을까? 제가 빠르게 미국행을 결정하지 못한 건 이런 이유가 컸어요. 그래서 말인데
네가 내 보호자로 좀 같이 가줄 수 있어? 우리 시댁에다가는 네가 나랑 그냥 한 2주 동안 여행 좀 다녀오겠다고 요즘 많이 힘들어 했으니까 그렇게 말해줘. 제발. 결국 저는 이런 제 사연을 여동생에게만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동생도 제 사정을 뻔히 알고 있으니까 무슨 이런 부탁을 하냐면서 거절하지도 않고 진지하게 제 이야기를 들어주더라고요. 언니가 정 그렇게 알리기 싫다는데 내가 나서서 알려줘야 할 이유가 뭐가 있어. 언니는 내 언니잖아. 언니가 그걸 원한다면 나도 그렇게 해줄게. 알겠어. 지금은 그냥 잘 될 생각만 하자. 알았지? 시댁과 남편은 처음에 많이 반대했죠. 여자 둘이서 여행을 간다는 게, 더군다나 몸도 성치 않은 제가 같이 간다는 게 너무 위험하지 않겠냐면서 남편은 본인이 따라가서 가이드 역할만 해주겠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형부가 무슨 걱정을 하는지 알겠는데 저도 오랜만에 저희 언니랑 오붓한 시간을 좀 보내고 싶어서 그래요. 형부가 이해 좀 해주세요. 그리고 저희 패키지로 다녀오는 여행이라 시간 맞춰 움직일 거고 제가 현지에 있는 가이드랑 도우미들도 다 알아본 상태예요. 만약에 저 혼자서 언니 케어하는 게 너무 어렵다 싶으면 여행 가서도 도우미를 쓸 생각이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요. 알겠어. 그래도 항상 조심하고 저제가 알약이랑 잘 챙겨줘. 알았지? 형부, 저희 언니거든요. 제가 잘 챙길게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렇게 저는 미국으로 수술을 받기 위해 떠났습니다. 수술을 받은 후에도 제 상태가 더 나아지지 않으면 어쩌지 이런 생각을 했던 게 아니라 정말 여기서 이 수술이 잘못되면 어쩌지 내가 잘못되면 어쩌지 하는 생각으로 저 비행기 안에서 유서까지 썼다니까요. 미국에 무사히 도착하고 여동생의 도움으로 입원 수속도 밟고 수술 준비를 했습니다. 장장 6시간이나 걸리는 대수술, 수술실에 들어가는 그 순간만큼은 세상에 있는 신이란 신은 모두 찾고 기도하면서 들어갔던 것 같아요. 그렇게 대수술이 끝나고 나서 정신을 차리니 눈앞이 까맣게 보이고 입이 마르더라고요. 언니, 정신이 좀 들어? 어때? 괜찮아? 저 멀리서 들리는 것 같은 동생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겨우 정신을 차렸어요. 몸을 움직이려고 해도 축축 늘어지는 게 아직 마취 기운이 남아있구나 했죠. 나 눈이 너무 아프고 아무것도 안 보여. 정말 수술이 잘 된 거 맞아? 나 어디 잘못된 거 아니야? 아니야. 언니, 수술 너무너무 잘 됐대. 언니 정말 고생했어. 정말 잘했어, 언니. 몇 날 며칠 그렇게 잠도 못 자고 병상을 지키면서 물도 제대로 못 삼키는 제 입술을 젖은 수건으로 동생이 닦아주었어요. 그렇게 또 3일이 지나고 나니 붕대를 풀더군요. 수술이 잘 됐다는 말은 거짓말이 아니었나 봐요. 한꺼번에 빛이 들어와서 자연스럽게 인상이 찌푸려지긴 했는데 이상하잖아요. 평소에 빛이 확 들어오는 게 느껴지지도 않았는데 저 스스로 뭔가 이게 잘 됐구나, 내가 정말 달라졌구나 하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거짓말처럼 뿌옇게 보이던 세상이 흐릿하게나마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기억하고 있던 동생의 얼굴 윤곽도 보이기 시작했고 동생이랑 저랑 끌어안고 정말 많이 울었어요. 그 와중에도 시부모님과 남편에게 하루빨리 이 사실을 알리고 싶은 마음뿐이었습니다. 나 수술 받고 온 거 당분간은 비밀로 해줘. 알겠지? 나도 어떻게 말해야 될까 너무 설레긴 한다. 다들 무슨 표정일지. 좋은 소식인데 당연히 형부도 기뻐하겠지. 언니 정말 고생했어. 의사 선생님 이야기 들었지? 당분간 절대 무리하면 안 된대. 보호 렌즈도 잘 끼고 있어야 하고. 그렇게 저는 거의 한 달 만에 집으로 다시 돌아왔어요. 오히려 눈이 안 보일 때보다 조금씩 눈이 보이기 시작하니까 더 어지럽고 불편한 건 있었어요. 여행에서 너무 무리한 거 아니냐며 시부모님은 한달음에 달려와서
제 손을 붙잡고 부축을 해주셨습니다. 그 손을 꼭 잡고 저는 언제 이 기쁜 소식을 전해야 하나 온통 두근거리는 마음뿐이었죠. 그런데 이게 무슨 끔찍한 비극인지 그 설레임이 곧 좌절감으로 무너져버리고 말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에 출근 준비를 하는 남편이 화장대 쪽을 한참을 서성이더라고요. 출근 준비해요? 더 자지 왜. 피곤할 텐데 푹 좀 쉬고 있어. 이것저것 집어드는 것 같은데 뭘 하는지 제대로 선명하게 보이지 않아서 이따가 확인해야겠다 하고 평소와 다를 것 없이 남편을 배웅하고 화장대로 갔어요. 화장대에는 제가 쓰는 스킨 로션이 제 손에 잘 닿는 자리에 제대로 놓여져 있었고 그 옆에 줄비한 제 안약통들이 있었죠. 그런데 그 단촐한 공간 안에서 그동안 볼 수 없었던 뭔가가 제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더듬더듬 집어서 인상을 잔뜩 찌푸리고 라벨을 살펴보니 파마를 할 때 쓰는 산화제더라고요. 순간 어안이 벙벙했어요. 분명 아침에 남편이 화장대에서 이 통을 들고 뭔가를 하는 것 같았는데 제 공간에 있을 리가 없는 산화제라뇨. 뭔가 좋지 않은 예감이 들면서 심장이 발바닥까지 떨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동생에게 바로 전화를 해서 집으로 불러 제 방에 홈캠을 설치했습니다. 언니, 대체 무슨 일이야? 갑자기 홈캠은 또 웬 말이고. 미안. 지금은 나도 확실하지가 않아서 내가 나중에 때가 되면 다 설명해 줄게. 도와줘서 고마워. 남편의 시야가 닿지 않는 곳에 홈캠을 설치하고 동생이 함께 구해온 작은 녹음기도 화장대 밑에 붙여놓았습니다. 그리고 며칠 동안 별다를 거 없이 똑같이 생활을 했어요. 다만 제가 다시 보이기 시작했다는 건 철저하게 비밀로 했죠. 정말 일말의 의심조차 하지 않더라고요. 남편이 그런 의심조차 할 필요가 없었다는 것은 아마 제 눈이 영원히 보이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었을까요? 그렇게 며칠 후 저는 핸드폰으로 그동안 녹음됐던 화면과 녹음기를 통해서 그동안 제가 정말로 못 보고 있었던 추악한 진실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홈캠에는 남편이 그리고 시어머니, 시아버지 세 사람이 제 방을 드나들면서 제 화장대 근처를 서성이는 모습이 그대로 녹화되어 있었습니다. 화장대에서 거울을 쓸 수도 있지 않냐 그렇게 생각하시겠죠. 그런데 이어지는 모습은 제 안약에 화장대 위에 올려져 있던 제 안약에 제가 이상하게 생각했던 산화제를 붓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맞아요. 매일같이 시간 맞춰서 저에게 건네주었던 그 안약이 결국 제 눈을 멀게 한 이유였던 겁니다. 믿기지 않아서 몇 번이나 영상을 돌려봤는지 모르실 거예요. 정말 천사 같았던 이 가족이 대체 뭐 때문에 저한테 그렇게 끔찍한 짓을 벌였는지 보고도 믿기지가 않더라고요. 그런데 그 이유는 제가 거실의 상 밑에 붙여놓은 녹음기 안에서 드러나게 됩니다. 녹음 파일의 날짜를 확인해 보니 제가 병원 모임으로 자리를 비웠던 날이더라고요. 그날 집에 있던 남편과 시어머니의 끔찍한 대화 내용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얘가 요즘 눈이 좀 보이는 것 같지 않아? 하는 행동이 확실히 예전이랑 다르단 말이야. 아니야. 안약은 꼬박꼬박 넣고 있는 것 같던데 절대 시력이 돌아올 리가 없지. 엄마도 안약 잘 챙기고 있지? 나도 이제 슬슬 정리하려고. 얼마 전에도 처제랑 여행 갔다 온 것 같은데 여행이나 한 번 더 다녀오지 뭐. 눈 안 보이는 사람이 한눈판 사이에 실족사 있다고 하면 뭐 거기에 대고 토달 사람이 있겠어? 가게 확장하기로 부동산의 이야기 다 해놓고 계약서에 도장만 찍으면 된다니까. 하여튼 그 보험금 안 들어오기만 해봐. 보험 사기라고 하죠. 이 가족들의 천사 같은 모습은 오로지 제 사망 보험금을 노리고 벌어진 짓이었습니다. 그렇게 믿었던 시댁 식구들과 남편이 제 눈을 멀게 한 주범이라는 사실이 고스란히 담겨있는 녹음기. 몇 번을 확인해도 변하지 않는 사실에 너무 충격적이고 미칠 것만 같더라고요. 더군다나 제 사망 보험금을 노리고
작당 모이가 오가는 그 음성을 들으면서 소름 끼치고 무섭다는 마음보다 내가 그동안 믿었던 게 다 물거품이 되어버린 것만 같아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가슴이 갈갈이 찢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날 저녁 퇴근하고 돌아온 남편과 시부모님은 어느 때와 다름없이 거실에 사이좋게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웃으면서 제 안부를 물어보는 모두를 당장이라도 찢어 죽이고 싶은 마음밖에 안 들더라고요. 저는 이제는 어느 정도 앞이 보이지만 일부러 비틀거리면서 방 안으로 들어가 미리 준비한 빈통 안에 물을 잔뜩 담아가지고 나왔습니다. 예. 여행 다녀와서 몸도 피곤한 애가 가만히 앉아서 쉬고 있으라니까. 물 마시고 싶으면 얘기를 하지. 순간적으로 제 시야에 있는 시어머니의 얼굴이 또렷하게 보이더라고요. 가증스럽고 끔찍했습니다. 살면서 딱 한 번이라도 보고 싶었던 그 얼굴이 말이에요. 물통을 쥐고 있는 손이 덜덜 떨리는 게 느껴졌지만 전 반대손으로 손목을 꽉 부여잡고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지금 통에 들고 있는 거 뭔 줄 아세요? 이거 염산이에요. 제가 전부 다 알게 됐거든요. 누가 제 눈을 이렇게 만들었는지 전부 다 알게 됐다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 눈도 똑같이 만들어주려고 그래서 이거 들고 나왔어요. 갑작스런 저의 고백에 벙쪄있는 시댁 식구들 앞에 녹음기를 틀어 던져줬죠. 그제서야 상황 파악이 된 건지 제 팔을 붙잡고 말도 안 되는 해명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당신 뭔가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당신이 생각하는 그런 거 아니야. 일단 그 통 내려놓고 진정하고 제발 내 말 좀 들어봐. 듣기 싫어. 제발 이제 거짓말은 그만해. 내 인생 망치고 나서도 당신이 뻔뻔하게 잘 살 수 있을 줄 알았어? 똑같이 갚아줄 거야. 알겠어? 똑같이 갚아줄 거라고. 저는 물통 뚜껑을 열어 남편의 얼굴에 냅다 물을 부었고 통 안에 들어있는 것은 염산이라고 철석같이 믿는 남편은 주저앉아서 눈을 부여잡고 허우적거리더라고요. 시부모님도 바닥에 쓰러져서 물을 맞고 대굴대굴 구르는 남편의 얼굴을 확인하는 둥 난리를 치더라고요. 설마 그게 진짜 염산이겠어요? 물이지. 남의 눈 멀게 해놓고 자기 눈은 끔찍하게 소중한가 봐. 가증스럽게 짝이 없는 인간들. 당신들 죽을 때까지 이 죗값 다 치르게 해줄 거야. 전 그대로 물통을 거실에 집어던지고 나왔어요. 슬쩍 뒤를 돌아보니 진짜 물이 맞는지 물통을 들어 냄새를 확인하고 수건으로 닦고 자기들끼리 난리가 났더라고요. 저런 사람들을 가족이라고 믿고 살아온 제 인생이 하염없이 불쌍하지만 정말 가족 같지도 않은 사람들을 가족이라고 믿고 그 사람들 손에 죽을 뻔하다가 겨우 살아났으니 오히려 다행이라고 해야 하려나요? 전 지금 여동생 집에서 지내면서 이 지독한 싸움을 계속 이어나가는 중입니다. 제가 다녔던 회사 CCTV를 확인해보니 남편이 제가 고백을 거절했던 그 시점부터 매일 아침 제 자리에 있는 인공 눈물에도 같은 짓을 한 게 그대로 찍혀 있더라고요. 모든 가족들이 한 통성으로 저를 사지로 몰아넣었다는 걸 생각하면 아직도 이가 갈려요. 불행 중 다행으로 이식 수술은 현재 잘 마무리되어서 시력도 0.6 정도로 회복이 되고 있는 상태고 저는 현재 그 가족 모두를 특수상해로 고소한 상태입니다. 너무 끔찍한 일이라 저 역시 이게 아직도 믿기지 않는 상태이지만 이 사람들에게 속아 평생을 맹인으로 살 뻔했던 걸 생각하면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만 듭니다. 그동안 깜깜하게 잃어버렸던 제 인생은 그 누구한테도 보상받을 수 없겠지만 저 앞으로 열심히 이 사람들을 깜깜한 구렁텅이로 처박기 위해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정말로요. 안녕하세요.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알콩달콩 신혼생활을 즐기고 있는 30대 새댁입니다. 저희 부부는 20대 때부터 오랜 시간 연애를 하고 결혼까지 꼴이난 장기 연애 커플입니다. 남들은 그렇게 오래 연애를 하고도 뭐가 아직도 좋냐고 놀리기도 하지만 저희 부부는 여전히 서로 눈만 마주쳐도 너무 좋아 어쩔 줄 모르는 소문난 닭살 커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저희도 결혼하고 나니 문제가 생기긴 하더군요.
최근 고민거리가 생겨 둘이 머리를 싸매고 고민하던 중 둘이 만난 이후로 처음으로 싸움으로 번지게 된 사건이 있어 사연을 보냅니다. 사실 저는 어릴 적부터 부모님의 기대와 지원을 듬뿍 받으며 자랐습니다. 그때는 제가 운이 좋은 아이라고 생각했어요. 네가 어릴 때부터 사람들이 예쁘다고 얼마나 난리였었는데 동네 사진관 사장이 네 사진관 앞에 전시해도 되냐면서 사진도 공짜로 찍어줬다니까. 그래? 근데 엄마는 나 모델 안 시키고 왜 무용시켰어? 엄마 유난이면 연기학원이다 촬영장이다 다 쫓아다녔을 것 같은데. 힘들게 모델하고 연기하면 뭐해. 연예인이란 게 겉은 화려해 보여도 안 유명해지면 결국 아무것도 아니잖아. 여자는 무조건 꽃처럼 예뻐 보이는 것만 하다가 제일 예쁜 나이에 그냥 돈 많은 남자 만나서 시집가는 게 제일이야. 그래야 엄마처럼 고생을 안 해. 그랬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고작 초등학교나 다니던 어린 저에게 귀에 딱지가 생길 정도로 여자는 무조건 시집을 잘 가야 인생이 펴는 거라는 말을 달고 사셨습니다. 본인이 아버지처럼 술 좋아하고 친구 좋아하는 남자를 만나 이 모양 이 꼴로 사는 거라고 하소연하시면서요. 저희 아버지는 제가 태어나기 전부터 사업을 하시던 분이었어요. 제가 어릴 땐 어머니께서 하도 아버지가 돈을 못 번다고 잔소리를 하셔서 저희 아버지가 정말 돈도 못 벌고 가난한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사실 그렇지도 않았던 거죠. 그냥 어머니께서 남들보다 이상이 높고 욕심이 많으신 분이었던 거예요. 애 하나 키우기도 힘든 세상에 저는 그 어릴 때부터 그 비싸단 무용까지 하며 사립초등학교까지 다녔으니까요. 저는 5살 때부터 동네 무용학원을 다니며 작게는 구 대회를 시작으로 점차 시에서 주최하는 대회까지 대회란 대회는 다 돌아다니며 출전했어요. 사실 저는 제가 다른 애들보다 특별히 잘한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동네 무용학원에 있을 때야 제가 키도 좀 다른 애들보다 큰 것 같고 다리도 좀 더 긴 것 같아 보이는 것 같았지만 막상 대회에 나가 만나는 애들을 보면 저보다 키가 한 뼘이나 큰 애도 있고 점프나 손짓, 몸놀림도 훨씬 가볍고 잘하는 애들이 수두룩했으니까요. 거기다가 당시 부모님은 만나기만 하면 매일 싸우셨어요. 싸우신 이유는 항상 저 때문이었죠. 우리 형편에 초등학교를 사립 보낸다고 했을 때까지도 그래. 애가 소질이 있다고 하니까 엄마 입장에선 그럴 수도 있겠다 했어. 근데 이젠 하다 오케스트라까지 시키겠다고. 당신 제정신이야? 바이올린 레슨비 그거 얼마나 한다고 쪼잔하게 굴어. 사립은 학교에서 하는 동아리 하나씩은 다 해야 해. 그래야 예중 들어갈 때 자기소개서에 뭐라도 한 줄 쓸 거 아니야. 예중? 사립초 보낸 것도 모자라서 이젠 예중까지 보내보겠다고? 당연하지. 지금까지 한 게 있는데. 예중 예고 보내서 예대까지 보내야 우리 형편의 잘난 집 남자애들한테 우리 주위 명함이라도 낼 거 아니야. 이제 초등학교에 다니는 딸아이를 데리고 대학까지 내다보는 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재벌집은 아니어도 그래도 돈은 좀 있다 하는 집에 저를 시집 보내는 것까지 목표가 된 어머니는 아버지를 아주 들들 볶으셨어요. 그런데 어릴 땐 모르다가 제게도 사춘기가 찾아오자 저희 모녀 사이에도 조금씩 균열이 생기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시작은 제가 예중에 떨어지면서부터였어요. 으이구, 누가 지 아빠 딸 아니랄까봐 그런 건 꼭 닮아서는 항상 대충대충. 너는 내가 콩쿠르 나가서 대단한 상을 받아오라는 것도 아니고 무용한다는 애들은 다 가는 예중만 좀 들어가라는 거였는데 그게 그렇게 안 되니? 지금 제일 속상한 게 누군데? 엄만 그걸 지금 위로라고 하는 거야? 어머니가 언제나 웃는 얼굴로 제 응석을 받아주었던 건 제가 계획대로 움직여질 때였어요. 어머니께서 원하시는 것은 남들은 이름도 모르는 대회 수상 기록이 아니라 어느 학교 나왔다며 내세울 수 있을 만한 간판이 필요했던 거였어요. 그런데 저는 더 이상 말 잘 듣는 초등학생이 아니었습니다. 너 오늘 레슨 1시간이나 늦었다며? 뭐 하다가 늦었어? 설마 너 애들하고 또 떡볶이 먹었어? 그게 중간고사 끝날 기념으로 애들은 다 노래방도 갔는데 나만 떡볶이 먹고 바로 온 거야. 너 체중계 올라가 봐. 너 지금 딱 봐도 50kg 넘지? 내가 무슨 아이돌 연습생도 아니고 떡볶이 정도 먹을 수도 있지. 엄마 진짜 왜 그래? 왜 그래? 떡볶이 좀 먹고 친구들하고 노래방 좀 가겠다고 너 지금까지 고생한 거 다 한 번에 날리고 인생 다시 시작할래? 하다가 힘들면 그만둘 수도 있는 거지.
엄마는 엄마 인생도 아니면서 왜 맨날 그렇게 마음대로 하려고 해. 엄마가 예대 가고 싶으면 지금이라도 엄마가 가면 되지. 왜 날 이용하고 난리야. 어머니가 저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것을 희생하고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는지 누구보다도 제가 잘 알기 때문에 절대 그런 말까진 하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어머니의 인생에 가장 크나큰 시련까지 생기고 말았습니다. 저희 아버지께 지금까지 숨겨둔 애인이 있었다는 사실을 어머니와 제가 알게 된 것이었죠. 하나밖에 없는 딸내미 레슨비랑 연습실비 아까워서 맨날 줄 때마다 덜덜 떨더니만 그 불륜녀한텐 제주도 5성급 호텔비가 안 아까웠나 봐? 내가 바람 피운 거야 물론 잘한 일은 아니지만 이게 다 오로지 내 잘못뿐만은 아니지 않아? 뭐? 그럼 네가 바람난 게 내 잘못이란 거야? 당연히 당신 때문이지. 당신이 내 마누라라고 나한테 따뜻한 밥 한 끼 차려준 적이 있냐? 아니면 수고했다고 말 한마디 해준 적이 있냐? 매일 자식 뒤만 졸졸 쫓아다니면서 나는 무슨 돈 벌어오는 기계 취급만 했잖아. 주희가 나 혼자 낳은 자식이야? 딸 하나 있는 거 어떻게든 잘 키워보겠다고 혼자 아등바등 하는데 너는 뭐? 자식 뒤만 쫓아다니느라 남편을 등한시해서 바람을 피운 거라고? 아이고, 돈 버는 재주도 없는 놈이 나가서 바람 피우고 와선 되레 큰 소리 치는 거 봐라. 방에 제가 있는데도 부모님은 아랑곳하지 않은 채로 서로를 향한 모진 말들을 마구 퍼부어대며 싸우셨어요. 그때부터 결국 두 분은 별걸 시작하셨죠. 저는 어차피 서로 만나기만 하면 매일 으르렁대기만 해서 이혼을 하지 못하러 별거를 하느냐고 물었지만 어머니는 아버지와 부부로서 사는 건 딱 제가 결혼할 때까지만이랍니다. 그 이후에 서류상 정리만 하면 된다고요. 역시나 또 저 때문이었습니다. 부모님의 사이가 나빠진 것도 별것까지 하게 된 것도 어머니가 바람난 남편과 이혼하지 못하는 것도 모두 다 제 탓인 것만 같았습니다. 그때 일로 저도 느낀 게 많았습니다. 제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저를 가장 사랑하고 저를 가장 걱정해주는 건 어머니뿐이라는 걸요. 가끔 그 사랑이 버겁고 부담스러울 때도 있었지만 그래도 그런 어머니의 마음만은 인정하자 싶었어요. 그때부터였습니다. 저도 진정으로 어머니가 행복해지길 바란 것은 말이죠. 그래서 그때부터 저에게도 꿈이 생겼어요. 모두가 우러러보는 무대 위에 무용수가 되겠다고요. 그래서 어머니의 안목이 틀리지 않았다. 엄마가 자신의 인생을 갈아 넣어 키운 내가 이만큼 훌륭한 무용수가 되었다는 걸 보여주겠다 마음먹었죠. 그런데 역시 버티는 자에겐 기회가 오는 것인가 봅니다. 무용을 전공으로 하는 예고가 지역 내에 워낙 없다 보니 예중에 다니는 아이들과의 경쟁만으로도 쉽지 않았는데 제가 예고에 합격했어요. 우리 딸 진짜 장해. 엄만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어. 죽기는 누가 죽어. 나 이대로 예대까지 쭉쭉 들어갈 거니까 앞으로는 절대 아프지도 말고 건강하게 잘 지켜봐. 내가 얼마나 훌륭한 무용수가 되는지. 저는 그렇게 어머니와의 약속을 모두 다 지켰습니다. 예고에 이어 서울에 있는 예대까지 무난하게 들어가 어머니와 함께 서울로 올라오게 되었죠. 그런데 언제나 좋은 일이 하나 생기면 꼭 나쁜 일이 따라오게 마련이더군요. 그래도 저를 낳아주고 키워주신 아버지였으니 제 대학 입학 소식을 저는 아버지에게 제가 먼저 전했어요. 그리고 서울로 이사하게 되었다고 이야기도 했죠. 아버지는 어머니만큼 눈물을 흘린다거나 장하다 안아주진 않았지만 그래도 목소리는 내심 기뻐하시는 것 같았어요. 저는 사실 아빠가 뭘 한 게 있냐 따져 묻고 싶었지만 지금 와서 그런 말이 무슨 소용인가 싶어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제가 이만큼 돈 걱정 없이 계속 무용을 할 수 있었던 건 분명 아버지의 노력 덕분이었으니까요. 저는 애써 서운한 마음을 감추며 아버지에게 가끔 서울에 놀러 오라고 얘기하고는 전화를 끊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뭔가 하실 이야기가 있는지 잠시 말을 머뭇거리다 어렵게 말을 꺼내시더라고요. 아버지 회사 사정이 별로 안 좋아. 네 엄마한테야 내가 진작 얘기했는데 네 엄마가 어디 내 사정 들어주는 사람이어야 말이지. 그래도 이제 너도 성인이고 엄마도 너 대학 가면 한시름 놓을 테니까 앞으로는 아버지가 경제적으로 모두 다 지원하긴 힘들 것 같아. 왜? 그 불륜녀랑 아빠랑 진짜 살림이라도 차린 거야? 그래서 이제 아예 엄마랑 나는 버리겠다는 거야? 저는 결국 참지 못하고 아버지에게 화를 내고 말았습니다. 물론 이제 저도 성인이니 아버지에게 돈을 받는다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지금까지 어머니께서 딴짓하느라 일을 못하신 것도 아니고 자식 하나 있는 거 어떻게든 잘 키워보려고 노력하신 건데 어머니까지 책임지지 않겠다고 하는 아버지가 원망스러웠습니다.
저는 제가 알아서 어머니와 함께 잘 살 테니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잘 살라고 했습니다. 아버지와 나눈 이야기에 어머니는 당연히 노발대발하셨어요. 자기가 바람 피워서 우리 인생 다 망쳐놨으면 끝까지 책임을 져야지. 이렇게 제멋대로 발을 빼? 이래서 한심한 인간은 끝까지 쓸모가 없다니까. 아빠도 할 만큼 했지 뭐. 이제 대학도 들어갔으니까 학비는 내가 내 힘으로 벌게. 엄마는 걱정하지 말고 이제 좀 쉬어. 네가 학비를 왜 벌어? 나 너 절대 고생 안 시켜. 엄마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넌 얌전히 학교나 다녀. 엄마, 나도 이제 내 인생 스스로 헤쳐나갈 수 있어. 그러니까 앞으로는 엄마도 엄마가 하고 싶은 거 해. 저는 엄마가 저를 걱정하는 만큼 저도 엄마를 많이 걱정하고 있었어요. 어릴 때는 엄마에게 자식이 전부라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시기도 있었지만 이젠 그렇지 않다는 걸 충분히 알 만한 나이였으니까요. 지금까지의 저는 어머니가 없었다면 이 자리까지 절대 오지 못했을 거예요. 제 인생은 엄마와 함께 둘이 함께 쌓아 올린 공든 탑이었죠. 하지만 저도 성인이 되었으니 제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면서 살아야 한다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저만 자라고 성장했을 뿐 엄마는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여전히 똑같은 제 어머니일 뿐이었죠. 제가 대학생이 되고도 변한 건 없었어요. 여전히 어머니가 짜놓은 스케줄대로 제가 움직여주길 바라셨죠. 그나마 바뀐 거라고는 어머니께서 일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아버지는 제가 대학에 들어간 이후에 바로 경제적인 지원을 끊었기 때문에 어머니께서 학비와 생활비를 버셔야 했어요. 아무래도 결혼하시고 저를 낳고 나서부터 계속 경력 단절 상태이셨으니 할 수 있는 일이 많이 없으셨을 거예요. 그래도 대단하신 게 보험회사에 취직하신 것도 모자라서 녹즙 배달까지 부업으로 시작하셨더라고요. 지금까지 제 뒷바라지만 하셨는데 그렇게 갑자기 두 가지 일을 동시에 하실 수 있겠어요? 힘드실 텐데. 네가 몰라서 그렇지 애 키워본 엄마들은 뭐든 다 할 수 있어. 내가 고생하고 말지 내 자식 힘들게 할 것 같아? 지금까지도 충분히 저를 위해 고생만 하셨는데 성인이 돼서까지 어머니에게 모든 지원을 받을 순 없다고 생각한 저는 곧바로 할 수 있는 일을 찾았습니다. 그러던 중 선배 소개로 대학로의 작은 극단에서 마침 연극 공연에 무용수가 한 사람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무조건 제가 하겠다고 나서서 극단 오디션을 봤습니다. 그렇게 저는 매주 공연을 했습니다. 연습차 매일 극단에 오고 가다 보니 자연스레 함께 공연을 준비하는 스태프과 배우들과도 가까워졌어요. 그중 유독 제게 잘해주는 배우 한 분이 계셨어요. 경영학과에 얼마 전에 복학한 복학생이었는데 외모도 출중했지만 성격도 워낙 차분하고 자상해서 저와 잘 맞더라고요. 그렇게 자연스레 친해지다 보니 서로에게 호감이 생겨서 제가 졸업을 할 때쯤 연애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저는 난생 처음 하는 연애였고 제가 누군가를 좋아하는 것도 처음이라 서툴고 어설프기만 했지만 남자친구는 때론 오빠처럼 때론 친구처럼 제 곁에 항상 있어 주었어요. 형제도 없고 친구도 많지 않은 제가 아무래도 남자친구에게 훨씬 더 의지하고 있었죠. 그러다 어머니께서 우연히 방에서 남자친구와 통화하는 내용을 들으시고는 제게 남자친구가 생겼다는 걸 알게 되셨어요. 그런데 어머니는 생각지도 못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남자친구? 너 왜 엄마한테 말 안 했어? 그리고 졸업도 얼마 안 남은 애가 연애라니 말이 돼? 엄마한테 얘기 못한 건 미안한데 이 나이에 연애야 할 수도 있지 뭘? 사실 지금까지 남자친구 한 번 안 사귀어 본 게 오히려 더 이상한 거지. 너 내 말 벌써 잊었어? 여자는 무조건 시집을 잘 가야 한다고 했지. 연애 그딴 거 해봐야 쓸데없이 정만 생겨서 헤어지지도 못해. 지금부터 엄마가 웬만한 결혼정보업체 다 알아볼 거니까 선 봐서 그중에 제일 괜찮은 놈한테 시집갈 준비나 해. 엄마 못 들었어? 나 남자친구 있다니까. 선은 무슨 선이야. 걔? 연극 배우라며. 넌 연극 배우가 직업이라고 생각하니? 아니, 그건 취미생활이야. 그걸로는 절대 결혼은커녕 방 한 칸도 못 구해. 저는 어떻게든 어머니를 설득해보려 했어요. 이제는 제가 스스로 무용하는 재미도 알았고 욕심도 생겼으니 앞으로 더 열심히 해서 좋은 극단에 들어가 무용수가 되겠다고요. 하지만 어머니는 전혀 듣지 않으셨어요. 무용수는 무슨 무용수냐면서 제 조건으로는 그나마 나이라도 어릴 때 하루라도 빨리 결혼정보업체에 등록해야만 최고 등급은 아니더라도 중간 이상 되는 남자들이라도 만날 수 있다고요.
저는 그런 어머니에게 화가 나면서도 절대 화를 낼 수는 없었어요. 어머니가 왜 그러시는지는 누구보다 제가 가장 잘 아니까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 당장 제 인생을 어머니가 원하는 대로 바꿀 수도 없었습니다. 얼마 뒤 남자친구와는 헤어졌다고 거짓말을 했어요. 어차피 주말마다 극단에서 공연하고 있었으니 몰래 남자친구를 만나는 거야 어렵지 않은 일이었으니까요. 이 나이까지 어머니를 속이고 남자친구를 만나야 한다는 게 저도 여러모로 힘들기는 했지만 그래도 제 인생에서 하고 싶은 일이라든지 결혼같이 중요한 결정은 제가 스스로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국내 무용단 오디션과 면접을 보러 다녔고 결국 제가 원하던 곳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면접 준비를 하고 있는지도 모르셨던 어머니는 제 합격 소식에 굳이 못하러 그 힘든 길을 가냐고 답답하다고 하셨지만 저는 나중에 결혼하게 되더라도 직업이 있는 거랑 없는 거랑은 다르지 않겠냐고 했습니다. 하긴 요즘 남자들도 약아져서 능력 있는 여자를 더 좋아하긴 한다더라. 암튼 이제 정말 다 왔으니까 살살해. 우리 딸 다치면 안 되니까. 어머니는 정말 결혼정보회사를 알아보러 다니시는 것 같더라고요. 보험 일을 하시면서 만난 고객들에게 정보를 얻어 어느 회사에 굵직굵직한 집안의 자제들이 많다더라 하는 소문들을 듣고 여기저기에 제 프로필을 가지고 다니시는 것 같았어요. 저는 어머니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던 죄책감에 시달리면서도 만나면 만날수록 남자친구가 더 좋아졌어요. 하지만 연극이라는 게 사실 직업으로 삼기에는 쉬운 일은 아니었죠. 그래서 매일 공연을 하고 있어도 다음 작품에 바로 들어가지 못하면 남자친구도 불안해했어요. 그러다 남자친구에게도 좋은 기회가 생겨 영화 오디션에 참석하게 됐다네요. 최종 캐스팅 후보까지 올라갔다면서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저도 이번엔 정말 되겠다 싶었죠. 주변 스태프들도 거의 확정이라고 했을 정도였으니까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마지막에 감독님이 말을 바꿨다면서 캐스팅에서 밀리고 말았어요. 우리 아버지가 나 연극하는 거 무지 반대하시잖아. 그래서 영화라도 캐스팅돼서 극장의 큰 화면에 내 얼굴이라도 나오면 좀 달라지시지 않을까 기대했는데. 첫 오디션에 최종 캐스팅까지 갔다는 것만으로도 너무 대단한 거야. 금방 다시 기회 올 거니까 걱정하지 마. 자신의 꿈을 향해 달려가는 것만으로도 벅차고 힘들 텐데 남자친구는 가족들의 반대에도 맞서 싸우고 있었어요. 이렇게 멋진 사람이 가족들에게 인정받지 못한다는 게 저는 너무 안타까웠죠. 안 그래도 캐스팅에 떨어져 힘들어하는 남자친구에게 저와 어머니 사이의 일까지 이야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제가 극단에 들어가는 것보다 조건 좋은 남자를 만나 하루라도 빨리 결혼하길 바란다는 것을 말이죠. 그런데 역시나 저희 어머니는 언제나 제 의사와는 상관없이 자신의 계획대로 움직이시는 분이었죠. 정말 저를 결혼정보업체에 등록하셨더라고요. 봐봐, 요즘은 휴대폰으로도 남자 프로필도 확인할 수 있대. 학교 졸업증이랑 회사 사원증에 원천 징수까지 확실하다니까. 돈 낸 보람이 있네 있어. 엄마,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 해? 나 그냥 지금은 일만 열심히 하다가 자연스럽게 좋은 사람 만나면 그때 엄마한테 소개해 줄게. 왜? 마음에 안 들어? 잘 봐봐. 여기 부모들 재산까지 정확하게 다 나온다니까. 어머, 이 남자 봐봐. 아버지가 로펌 변호사랜다. 저는 도무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지금까지 어머니를 속여온 것도 모자라 이러다 남자친구까지 속이고 몰래 맞선까지 나가야 할지도 모르는 상황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역시나 영원한 비밀은 없나 봅니다. 그날은 아주 오랜만에 데이트하고 남자친구가 집 앞까지 데려다 주었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요? 엄마의 촉이란 이런 거였을까요? 바로 집 앞에 어머니께서 서서 저를 기다리고 계시더라고요. 어머니는 남자친구를 보자마자 인상을 구기며 누구냐고 물으셨어요. 저도 모르게 마치 죄인처럼 고개를 푹 숙인 채 남자친구라고 소개를 했죠. 어쨌든 거짓말을 하고 속인 건 제 잘못이 맞으니까요. 남자친구라니, 네가 남자친구가 어딨어? 너 분명 나한테 남자친구 없다고 했었잖아. 엄마, 사실은 내가 거짓말했어. 나 대학 때 만나던 남자친구랑 헤어진 거 아니야. 엄마가 자꾸 뭐라고 하니까 그냥 헤어졌다고 하고 계속 만나고 있었어. 그럼 얘가 그때 만나다 헤어졌다고 한 연극 배우라는 거야? 너 정말 제정신이야? 순간 저는 너무 창피하고 쪽팔려서 남자친구 얼굴을 제대로 쳐다볼 수도 없었습니다. 분명 저 같은 여자와는 더는 만나고 싶지 않을 게 분명해 보였어요. 그런데 남자친구는 한 발 앞으로 나서더니 저희 어머니에게 꾸벅 다시 한번 인사를 하더라고요.
어머님, 처음 인사드리겠습니다. 저 주희 남자친구예요. 제가 연극 배우라고 해서 많이 걱정하시는 거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해해요? 그럼 우리 주희랑 당장 헤어져요. 난 가난한 사위 볼 생각은 추호도 없으니까. 엄마, 그만 좀 해. 오빠 미안해. 오늘은 먼저 가. 내가 연락할게. 연락은 무슨? 네 남자친구가 내 마음 이해한다잖아. 저기 연극 배우분? 저도 연극 참 좋아해요. 그런데 내 가족이 되는 건 엄연히 다른 문제예요. 내 딸내미 남자친구는 절대 안 돼요. 알아들었죠? 저는 남자친구를 볼 낯이 없었습니다. 제 자식이 귀하면 당연히 남의 집 자식도 귀한 게 당연한 건데 어쩜 저렇게 남의 집 귀한 아들에게 함부로 대하시는 것인지 어머니가 이해가 되질 않았죠. 저는 남자친구에게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고 오늘은 돌아가 달라고 했습니다. 그러고는 엄마를 달래서 집으로 들어왔죠. 어머니는 집에 들어오셔서도 끝까지 연극 배우는 절대 허락할 수 없으니 다음 주부터 당장 선이나 보라고 하셨어요. 저는 이번 일만큼은 어머니에게 질 수 없었습니다. 엄마, 제발 그만해. 나 남자친구랑 절대 안 헤어져. 그러니까 결혼정보 회사니 뭐니. 그런데 괜히 돈 쓰지 말고 빨리 환불해. 나 맞선 같은 거 절대 안 보니까. 너는 아주 세상 물정 모르는 건 답답한 네 아버지 그대로 빼다 박았어. 너나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당장 그 가난뱅이 연극 배우랑 헤어져. 저는 어머니의 말에 문을 쾅 닫고 제 방으로 들어와 버렸습니다. 다시 예전의 사춘기 시절로 돌아간 것만 같았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날은 제가 소속되어 있는 극단에서 공연이 있어 지방에 다녀오는 길이었어요. 지친 몸을 이끌고 극단 사무실에 도착해 집에 갈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남자친구에게 연락이 왔더라고요. 좋은 소식이 있다면서 공연장에 잠깐 와달라고요. 저는 한달음에 공연장으로 갔습니다. 무엇보다 기쁜 소식이 무엇인지도 너무 궁금했으니까요. 분명 남자친구가 하고 싶다고 했던 영화 캐스팅에 합격된 거라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가보니 그런 일은 아니더군요. 글쎄 공연장 입구에서부터 화려한 꽃잎 장식과 풍선 장식이 가득한 공연장 안에 작은 초로 길게 길을 만들어 놓았더라고요. 여기까지만 들으셔도 어떤 분위기인지 딱 아시겠죠? 네, 맞습니다. 이건 딱 프로포즈 이벤트였죠. 명색이 프로포즈인데 무조건 다이아 반지는 있어야지? 나 지난 몇 주 동안 생각 많이 했어. 그리고 결심했어. 앞으로 너를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거야. 나랑 결혼해줘, 주희야. 저를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수 있단 마음을 가진 사람이 어머니를 제외하고 제 곁에 또 있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남자친구에게 고마워서 울컥하고 말았어요. 그런데 이미 굉장한 선물을 안겨줬다고 생각했던 남자친구가 믿지 못할 이야기를 하더군요. 아버지는 내가 졸업하고 당연히 아버지 회사로 들어올 줄 아셨는데 아직도 대학로에서 연기나 하고 있으니까 많이 답답하신가 봐. 지금이라도 당장 회사로 들어오라고 하시네. 그럼 지금까지 끊었던 지원 다시 다 해주시겠다고. 그래서 지금 갑자기 연극 그만두고 아버지 회사에라도 들어가겠다는 거야? 나 연극만 한 게 거의 10년이야. 지금까지 안 됐으면 포기하는 게 맞지. 저는 남자친구의 말이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지금까지 연극만 바라보며 살던 사람이 갑자기 이런 말을 한다는 건 이유가 너무 뻔했죠. 오빠, 우리 엄마가 한 얘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갑자기 연극 그만두고 아버지 회사에 들어가겠다는 거야? 남자친구는 아니라고 했지만 분명 저희 어머니 때문일 게 뻔했습니다. 가족들이 모두 반대했어도 지금까지 잘 버텨온 사람이 이렇게 하루아침에 연극을 그만두겠다는 건 말이 되질 않았으니까요. 사실 나도 친구들이 재수없다고 할까봐 말은 안 했지만 아버지라는 비빌 언덕이 있으니까 나도 마음 놓고 모험 한번 해본 거야. 이제는 내 곁에 너도 있으니까 마음 편하게 연긴 내려놓고 이제 진짜 내 인생 살 수 있을 것 같아. 오히려 아쉬운 것 하나 없이 홀가분하기만 하다며 웃어 보이는 남자친구의 모습에 저는 웃음이 나오질 않았습니다. 이게 다 저희 어머니로 인해 벌어진 일 같아서요. 그런데 남자친구는 이미 아버지에게도 다 말씀드렸답니다. 그래서 남자친구의 아버지께서 저를 너무 궁금해하신대요. 남자친구의 부모님께서 연극을 그만두게 하시겠다고 돈으로도 꼬셔보고 호적에서 파버리겠다 엄포까지 놓았어도 포기하지 않던 연극을 갑자기 그만두고 회사까지 들어오겠다고 하는 걸 보면 저를 무지하게 좋아하는 것 같다면서요. 얼마 뒤 저는 남자친구와 함께 남자친구네 집에 인사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남자친구네 집에 갔다가 정작 더 놀란 건 저였어요. 반전도 이런 반전이 있을 수 있을까요?
남자친구는 지난 10년 동안 대학로 근처의 반지하에서 월세를 살고 있었는데 글쎄 남자친구의 부모님 댁은 드라마에서나 본 적 있는 한강이 보이는 펜트하우스였습니다. 저는 당연히 남자친구의 아버지께서 사업을 하신다길래 저희 아버지네 회사 정도로 작은 회사를 생각하고 있었는데 절대 아니었어요. 저처럼 세상 돌아가는 거에는 아무런 관심도 없는 사람도 이름만 들어도 뭘 하는 회사인지 아는 회사더라고요. 제가 10년 가까이 만난 남자친구가 다름 아닌 금수저, 아니 황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사람이었어요. 한편으로는 부족한 제가 신경 쓰이기도 했지만 그래도 이 사실을 알면 누구보다 좋아하실 어머니의 표정이 선하더군요. 적어도 결혼정보회사에 가입하게 될 일은 다신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역시나 그런 큰 회사를 운영하시는 분이라 그런지 남자친구의 아버님은 말 한마디 붙이기도 힘들 만큼 카리스마가 철철 넘치셨어요. 무대 위에서 춤이나 춘다는 얘기는 들었네. 근데 생각보다 너무 말랐네. 그래서 어디 아이 하나 제대로 낳겠어? 춤이나 추는 게 아니라 주희는 우리나라에서 세 손가락 안에 드는 유명한 극단의 무용수예요. 그리고 주희가 저랑 결혼하겠다고 인사드리러 온 거지 우리 집에 아이 낳아주러 온 게 아니에요. 춤이나 무용이나 그게 그거지. 아무튼 너는 별것도 아닌 거에 항상 버럭하더라. 그리고 결혼하면 당연히 손주부터 낳는 게 며느리의 본분 아닌가? 아버지에게 쌀쌀맞게 구는 남자친구의 모습도 낯설어서 긴장됐지만 남자친구의 아버지의 권위적인 태도에 저는 바짝 쫄아 그대로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어쨌든 잘 왔어요. 그래도 아가씨 덕분에 우리 아들이 제대로 정신을 차렸으니 나로선 그것만으로도 고맙지 뭐. 남자친구의 아버님은 생각보다 제게 질문도 별로 하지 않으셨고 식사 자리에 오래 앉아있지도 않으셨습니다. 저에게 부모님과 상의해서 상견례 날짜 정해서 한번 보자고만 하시더라고요. 저는 정말 이렇게 결혼을 허락해 주시는 건가 싶었습니다. 연애하는 동안 종종 남자친구에게 들었던 모습과는 달라 보이셨어요. 남자친구는 자신의 아버지가 엄청 엄하시고 사람을 고기 등급 나누듯 나누시는 분이라고 하길래 저를 당연히 탐탁치 않아 허락하지 않으실 줄 알았거든요. 어쨌든 남자친구 부모님께 결혼 허락을 받았으니 지금 이 순간만이라도 즐기자 싶었습니다. 저는 그날 집에 돌아오자마자 어머니에게 말씀드렸어요. 남자친구네 집에 인사를 드리고 왔는데 강남의 고급 펜트하우스에 산다고요. 그러자 어머니는 분명 놀라셨으면서도 괜스레 아닌 척 눈을 흘기시더군요. 집만 좋으면 뭐하냐? 실속이 있어야지. 정확히 뭐하는 집이라는데? 할아버지 때부터 원래 오랫동안 운수업을 하셨다는데 지금은 하시는 사업체가 한두 개가 아니래. 엄마가 그랬잖아. 대대로 가업이 내려오는 집안이 진짜라고. 저는 오랜만에 어머니의 비유를 맞춰드리기 위해 일부러 더 과장되게 신나하며 이야기했습니다. 어머니는 정말이냐고, 확실히 확인한 거 맞냐고 저에게 몇 번을 물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확실하다고 하자 어머니는 날아갈 것처럼 좋아하셨어요. 전 어머니에게는 속물처럼 자꾸 왜 그러냐고 그만하시라고 했지만 내심 마음으로는 저도 기뻤습니다. 이제야 저도 어머니에게 뭔가 해드린 것만 같은 기분이 들었거든요. 저는 아직도 상견례 날 보았던 저희 어머니의 미소가 제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습니다. 언제 만났는지 기억도 나지 않을 만큼 오랜만에 만난 아버지의 앞에서 어느 때보다 당당하게 어깨를 바짝 펴고 밝게 웃으시던 어머님의 모습 말이죠. 물론 아버지도 많이 놀라신 눈치였어요. 어머니가 아주 오래전부터 귀에 딱지가 생기도록 했던 말이 실제 상황이 되어 눈앞에 펼쳐져 있었으니까요. 나는 어쩌다 똥 밟아서 너 같은 인간이랑 사느라 대접도 못하고 이렇게 고생하면서 살았지만 내 딸만은 나처럼 살게 만들지 않을 거야. 주희가 제일 잘하는 걸로 성공하게 만들어서 대대손손 잘 먹고 잘 사는 집에서 돈 걱정 안 하고 평생 호강하면서 살게 할 거라고. 저도 믿지 않았던 말이었는데 정말 현실은 어머니의 말대로 되어 있었습니다. 의도하지 않았지만 열심히 무용만 하면서 살다 보니 제 곁에 누구보다 훌륭한 남자가 제 남편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인생이라는 게 원래 그렇게 만만하기만 한 것은 아니죠. 왕관을 쓴 자, 그 왕관의 무게를 견뎌라라는 말이 제게 해당이 될 거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었는데 글쎄 제가 팔자에도 없던 부잣집 며느리 노릇을 하게 생겼더라고요.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어느 날이었습니다. 남편이 출근한 사이 제가 집에 혼자 있었는데 시아버지께서 웬일로 집에 찾아오셨더라고요. 애들 엄마 말로는 이번 달에 무슨 공연 때문에 네가 유럽에 간다고 하던데.
네, 무대 리허설이 있어서 다음 주에 들어가요. 이번 공연이 끝나고 들어오면 한국에서도 바로 공연이 있으니까 아버님도 꼭 놀러 오세요. 시아버지의 앞에서만 서면 저는 저절로 몸이 쪼그라드는 것 같았습니다. 그 정도로 온몸에서 강력한 힘이 느껴지셨어요. 하지만 그래도 사랑받는 며느리가 되고 싶은 마음에 애써 한 번도 부려본 적 없는 애교도 부려봤죠. 뭐 딱히 소용은 없어 보였지만요. 네가 몰라도 뭘 한참 모르니 내가 하나 가르쳐 주는 건데 집안에서는 자고로 여자가 잘 들어와야 해. 그래야 집안이 잘 돌아가거든. 근데 너는 지금 결혼한 유부녀란 애가 무대 위에서 홀딱 벗고 춤이나 추는 걸로도 모자라서 이젠 일하는 남편을 놔두고 외국까지 나가겠다는 거냐? 저는 순간 겁이 나 그대로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시아버지께서 이 정도이실 줄은 몰랐거든요. 아마도 그날부터 알게 된 것 같아요. 시아버지는 제가 예뻐서 결혼을 허락한 것도 아니었고 앞으로도 저를 예뻐해 주실 생각도 전혀 없다는 것을 말이죠. 그날부터였습니다. 살다 살다 고부간의 갈등이라는 건 들어봤어도 며느리를 이렇게까지 괴롭히시는 시아버지는 처음이었어요. 뭐 사실 시아버지는 저만 괴롭히시는 건 아니었어요. 제 남편에게도 언제나 갖은 구박과 험한 말을 입에 달고 살았죠. 기껏 대학까지 보내놨더니 몇 년을 그 거지 같은 연기하는 데만 시간을 허비하더니만 너 회사가 네 놀이터인 줄 아냐? 언제까지 적응 못하고 멍청하게 내 돈만 축내고 있을 거야. 아버님, 오빠도 한다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처음 하는 일이다 보니 배울 게 많은가 봐요. 저는 아버지 앞에만 서면 잔뜩 기가 죽어있는 남편이 걱정됐습니다. 예전에 무대 위에 있을 때는 반짝반짝 빛이 나던 사람이었는데 말이죠. 남편도 결혼 전엔 아버지에게 맞서 싸우기도 했지만 이제는 저도 있었으니 아무래도 자기 내키는 대로 하질 못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심하게 구실 때마다 저라도 남편의 편을 들어주려고 애썼죠. 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제가 그러면 그럴수록 아버지는 더 활활 타오르시며 저까지도 무시하셨으니까요. 너는 어디 감히 시아버지가 말을 하는데 끼어들어? 네 부모가 그렇게 가르치든? 하긴 하나밖에 없는 딸내미를 무대 위에서 춤이나 추는 일을 가르친 부모인데 그런 부모 밑에서 뭘 제대로 배웠겠니? 남편이 예전에 했던 말이 맞았어요. 시아버지의 머릿속엔 말도 안 되는 계급이 존재하고 있었죠. 전 그럴 때마다 화가 나고 울분이 끓어올랐지만 참아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께 이런 이야기를 하면 속상해 하실까봐 이야기도 하질 못했죠. 그러다 보니 저는 어머니에게 전화도 잘 못하겠더라고요. 혹시나 제가 시아버지에게 그런 취급을 받고 있다는 걸 들키게 될까 봐서요. 그렇게 저와 남편은 시아버지의 욕바지가 되어가며 하루하루를 버티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보통 남편이 안쓰러웠지만 가끔 어느 날은 남편에게 괜히 화가 나서 짜증을 내기도 했어요. 이럴 거면 차라리 자기 하고 싶은 연기하는 게 낫지 않아? 어차피 회사에 있어도 이 아버지한테 바보 취급받는 건 똑같은데. 그래도 내가 계속 열심히 하면 언젠가는 회사에서도 인정받는 날이 오겠지. 저는 화가 났습니다. 무대 위에선 언제나 주연만 하고 인정받던 사람이었는데 어느새 저렇게 기가 죽어 불쌍해졌나 싶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지금 제 모습을 보면 아마 이렇게 생각하겠구나 싶었죠. 저는 예전 남편의 모습을 찾아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취미로라도 할 수 있는 직장인 극단이나 단편 영화의 작은 역할이라도 오디션이라도 보게 해주고 싶었죠. 그런데 배우 오디션 사이트를 보다 보니 저희 신랑에게 딱 어울릴 만한 역할이 있더라고요. 직장인 단편 영화제였는데 직장인들의 애환을 담은 영화에 출연할 직장인을 찾고 있더라고요. 저는 곧바로 남편에게 이야기했죠. 그런데 남편도 처음엔 아니라고 하더니 자꾸만 제게 오디션 날짜가 언제인지 어떤 영화인지 물어보더라고요. 말 그대로 직장인 영화제야. 자기도 이제 진짜 직장인이니까 취미로 이 정도는 할 수 있잖아. 요즘 당시 회사 일로 너무 힘들어하는 거 나 사실 너무 안쓰러워서 못 봐주겠어. 그러니까 오디션이라도 한번 봐봐. 전 남편에게 뭔가 해방구를 만들어주고 싶었습니다. 저만 해도 가끔 시아버지와 마주치기만 해도 숨이 턱턱 막히는데 남편은 매일 회사에서까지 볼 테니 얼마나 힘들까 걱정됐죠. 그런데 제가 남편 걱정을 하고 있던 사이 시아버지께서 제 인생에도 관여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극단 일을 하는 게 마음에 안 드시는 거야 당연히 알고 있었지만 이런 일까지 하고 계실 줄은 몰랐습니다. 네? 제가 유럽 공연에서 왜 빠져요? 저 리허설까지 다 하고 왔는데?
그게 우리 공연 협력사 알지? 거기 대표가 주위 너희 시아버지랑 완전 절친인데 너희 시아버지가 너 공연에서 빼달라 그랬대. 협력사에서도 너 안 빼면 우리 공연팀 협찬 안 하겠다는데 어떡하냐. 아, 나도 정말 곤란해 죽겠다. 기가 막히다 못해 코까지 막혀서 혈압이 터지기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시아버지 본인의 잣대로 저를 마음대로 판단하시고 휘두르려고 하신 것은 어차피 제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면 되는 거라 생각했는데 제가 지금까지 쌓아놓은 커리어까지 마음대로 쥐고 흔드시려는 건 절대 용서해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 길로 시댁으로 달려갔습니다. 시어머니께서도 웬일이냐며 놀라셨더라고요. 전화도 없이 무슨 일이냐고요. 저는 시어머니에게 먼저 사과부터 드렸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그런데 제가 더는 못 참겠어요. 오늘 일은 무례해도 좀 용서해 주세요. 저는 그 길로 시아버지의 서재가 있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시아버지는 노크도 없이 문을 벌컥 열고 들어온 저를 보며 혀를 끌끌 차셨어요. 그리고 역시나 평소와 같은 냉담한 표정으로 저를 무시하셨죠. 가정교육 어쪽으로 운운하시면서요. 아버님은 그렇게 떳떳하세요? 그래서 며느리 일까지 마음대로 쥐락펴락 하시면서 갑질하시는 거예요? 뭐? 시아버지한테 갑질? 아무리 마음엔 안 들어도 어쨌든 대외적으로 네가 우리 집안 며느리인데 그런 사람이 외국까지 나가서 광대처럼 춤이나 추는 걸 내가 봐야겠니? 네, 저 광대 맞아요, 아버님. 지금부터 기대하세요. 제가 아버님보다 훨씬 더 유명한 광대가 돼서 놀라게 해드릴 테니까요. 제 말에 시아버지는 콧방귀를 뀌셨습니다. 암튼 돈도 못 버는 것들이 사람들한테 박수나 좀 받으면 저들이 대단해진 줄 알고 아주 콧대가 하늘을 찌른다니까. 네가 하는 말 나는 하나도 안 무서우니까 어디 할 수 있으면 마음대로 해. 저는 그날부터 일을 바득바득 갈았습니다. 매일 연습실에서 살다시피 했어요. 해외 공연 한 번 못 간 걸 가지고 의기소침해 있을 수는 없었죠. 더 대단한 공연에 서서 시아버지를 발 아래에 두고 공연할 날만을 고대했습니다. 그런데 역시나 인생이 호락호락하지만은 않더군요. 어느 날 저녁 오랜만에 남편과 외식을 하고 있었는데 전화가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전화는 다름 아닌 다급한 목소리의 시아버지 회사 비서분이었어요. 지금 바로 저와 함께 회사로 좀 빨리 와야겠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저까지 회사로 오란 얘기에 도대체 무슨 일이시길래 그러시나 싶어 시아버지 회사로 바로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제 눈으로 직접 보고도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더라고요. 글쎄, 시아버지의 회사에 저희 어머니와 시아버지가 함께 계시더라고요. 아니, 사돈, 뭐하러 애들까지 부르셨어요? 저는 정말 사돈네 회사인 줄 몰랐다니까요. 그래도 새아가도 알아야죠. 자기 친정엄만 이렇게 힘들게 사시는데 본인은 좋은 집에서 호의호식하면서도 고마운 줄 모르고 시아버지 말에 매일 꼬박꼬박 말대꾸하면서 제멋대로 하고 있는데 이걸 봐야 반성이란 걸 하지 않겠어요? 자, 이제 영상 틀어요. 도무지 이게 무슨 상황인가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제 눈앞에 펼쳐진 영상 안에는 바로 몇 시간 전 시아버지의 회사 복도에 저희 어머니가 나타나셨더라고요. 그러고는 안내데스크로 가다가 직원들에게 계속 권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어머니에게 설마 우리 시아버지 회사에 보험을 팔러 온 거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어머니는 놀라 손사래를 치시며 정말 시아버지의 회사인 줄은 몰랐대요. 그 말이 사실인 게 시아버지의 계열사가 한두 개가 아니었으니 모르실 만도 했습니다. 이래서 제가 어머니에게 보험일을 그만두시라고 했었습니다. 결혼 전에야 그렇다 쳐도 저희 시아버지 같은 분이 아시면 그냥 넘어가실 것 같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어머니께서 제게 생활비를 받지 않겠다고 하셨어요. 저는 시댁에서 받는 생활비도 있어서 여유가 생겼다고 받으시라고 말했는데 어머니는 고집을 피우셨죠. 앞으로 제게 절대 짐되지 않고 혼자 잘 살 테니 걱정 말라면서요. 사실 저희 아버지는 제 결혼식이 끝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 어머니에게 이혼을 요구하셨어요. 어머니야 어차피 지금까지 남남으로 살았으니 서류가 의미가 있나 싶었는데 아버지의 내연녀가 아무래도 서류상 정리를 원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결국 저희 부모님은 이혼하셨어요. 제 남편은 알고 있었지만 아직 시댁에는 알리지 않은 상태였죠. 어머니께서 반대하셨거든요. 결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사돈이 바로 이혼했다고 이야기하면 아무래도 제가 책 잡힐 수 있다면서 몇 년 있다 아이가 생기면 하라고 하셨어요. 아마 그래서였을 거예요. 친정부모가 이혼까지 했는데 시댁에서 주는 생활비를 받기까지 하면 제가 시댁에서 힘들 거라고 생각하신 거죠. 그때 마침 저희 어머니께서 로비를 지나가시던 시아버지를 발견하셨고 그제야 아신 것 같았어요.
이 회사도 시아버지가 운영하시는 여러 회사 중 하나라는 걸요. 어머니는 그제야 어떻게든 회사를 빠져나오시려고 했는데 시아버지께서도 어머니를 발견하시고는 불러 세우시더군요. 그렇게 영상이 끝나자 시아버지는 본격적으로 깐족거리기 시작하셨습니다. 요즘 사돈댁 사업이 영 힘드신가 봅니다. 사부인께서 이렇게 바쁘게 다니시는 걸 보니 설마 그래서 우리 며느리가 아직도 헐거벗고 무대 위에서 춤을 추고 다니나 봐요. 그것도 해외에까지 나가서요. 뭐예요, 사돈? 지금 제 딸더러 뭐라고 하신 거예요? 우리 대단한 무용수 딸내미더러 헐거벗고 춤을 춘다고요? 저희 어머니가 아무리 돈을 좋아하고 제가 재벌집 며느리로 떵떵거리며 사는 걸 바라셨다고 해도 한 가지 참지 못하는 게 있으셨죠. 바로 어머니의 인생을 평생 바쳐 만든 무용수 딸, 저를 모욕하는 건 참지 못하셨어요. 아이고,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된대. 괜히 오늘 저 때문에 하루만 날리셨겠네요. 그 가방에 든 녹즙 다 하면 5만 원이면 되나요? 아버지, 그만하세요. 제가 미우시면 저한테 뭐라고 하시면 되지 장모님한테까지 뭐 하시는 거예요? 남편이 결국 참지 못하고 나서려던 그때였습니다. 어머니는 시아버지의 손에 들린 5만 원 지폐를 받아 북북 찢어버리시고는 그대로 시아버지의 뺨을 날리셨습니다. 회사 직원들이 다 보는 앞에서요. 뭐야, 이 여자가 미쳤어? 아버지, 제발 그만하세요. 저희 어머니에게 달려들려고 하시는 시아버지를 남편이 달려가 막았습니다. 그러자 시아버지는 더 화가 나신 것 같았죠. 그 거지 같은 연기 난다고 집을 나갔을 때 진작 너는 그냥 호적에서 파버렸어야 했는데 어디서 저런 말도 안 되는 집구석을 사돈이라고 데려와서는 이 아버지 망신을 줘. 당장 이혼해. 안 그럼 너한테 국물도 없을 줄 알아? 아버지, 그만하세요. 저 절대 이혼 못해요. 그때였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갑자기 소리를 버럭 지르시며 시아버지 앞에 당당하게 서셨습니다. 설마 사돈, 지금까지 내 딸과 내 사위를 이렇게 대한 거예요? 뭐? 내가 뭘 어떻게 했다고? 당신이 버르장머리 없이 키워놓은 딸내미 내가 돈까지 줘가면서 정신교육 시켜줬으면 고마운 줄 알아야지. 어딜 감히? 내가 웬만하면 좋게 사과하고 집에 갈라 그랬는데 이 인간 이거 안 되겠네. 돈만 많으면 다야? 재벌이면 다야? 어디 감히 내 보석 같은 딸을 무시해? 그 순간 다시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야 말았습니다. 이 여자가 지금 뭐 하는 거야? 어머니께서 갑자기 초록색 가방 안에서 꺼낸 녹즙을 우르르 시아버지의 머리에 쏟아 부어버리셨어요. 돈 좀 당신보다 못 번다고? 우리가 그지야? 내 딸이 평생 먹을 거 못 먹고 놀고 싶은 거 다 참아가면서 얼마나 악착같이 해서 무용수가 됐는데 뭐? 내 딸더러 벌거벗고 춤을 춰? 내 딸이 무용을 하면 받은 상장이 몇 개인 줄 알아? 우리 딸이 나온 대학이 얼마나 대단한 대학인 줄 아냐고! 그딴 걸 내가 왜 알아야 해? 그래봐야 아직도 보험이나 팔고 녹즙이나 팔러 다니는 게. 이 무식한 새끼가 예술이 뭔지도 모르면서 감히 내 앞에서 잘난 척 떠들어. 얘들아, 됐어. 이런 인간이 무슨 부모라고 저딴 인간이랑 있어봐야 별거 하나도 없어. 가자. 어머니는 그대로 저와 제 남편의 손을 잡고 시아버지의 회사를 당당히 나오셨습니다. 그 이후 저와 남편은 시아버지께서 사주신 집이며 차, 직장을 모두 버리고 어머니의 집으로 들어왔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 이후부터 모든 일이 술술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얼마 전 시아버지 몰래 보았던 오디션에 합격해서 직장인 영화 공모전 오디션에 합격했습니다. 물론 큰 상영관에 걸리는 영화는 아니었다만 그래도 카메라 앞에 설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남편은 좋아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큰 성과는 바로 저였어요. 제가 SNS에 올린 제 연습 영상을 보고 외국에서 주최한 행사에 초청을 받았습니다. 그 소식을 어떻게 알았는지 많은 중소기업에서 저를 협찬해주겠다고 연락이 왔더라고요. 알고 보니 초청받은 행사가 여러 나라의 중소기업들이 모이는 행사 중에 꽤 큰 행사였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큰 투자자들이 많이 모이는 행사더라고요. 그래서 회사들 입장에선 참여하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좋은 기회였죠. 그런데 그중 제게 아주 익숙한 회사 이름이 하나 있더라고요. 바로 제가 가기로 되어 있던 공연에 저희 시아버지의 입김으로 저를 제외했던 그 회사였어요. 저는 곧바로 그 회사 홍보팀에 연락해서 제 협력사가 되어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조건을 하나 붙였죠. 저희 시아버지 아시죠? 제 공연에 그분을 어떻게든 모시고 와주세요. 그럼 무조건 함께 가겠습니다. 저희 시아버지가 그 공연에 정말 왔냐고요? 저도 사실 반신반의했습니다. 워낙 자존심이 강하신 분이니까요. 그런데 그 회사 대표님께서 자신의 회사인 굉장히 중요한 행사라며 정말 저희 시아버지를 끌고 오셨더라고요. 공연은 시작됐고 저희 시아버지는 당연히 가장 앞쪽에 자리하고 앉으셨습니다.
공연이 끝나고 저는 그 자리에 있던 많은 사람들의 박수를 받았어요. 그리고 그날 많은 러브콜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러브콜보다도 신기한 일이 잠시 뒤 제게 벌어졌습니다. 저희 시아버지께서 제게 다가오시더니 믿을 수 없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지금까지 내가 너에 대해 잘 알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얘기한 것 같다. 미안하다. 내가 앞으로는 네 공연이 있을 때마다 가장 맨 앞줄에 앉아도 되겠니? 그날 제 공연을 보신 시아버지는 엄청난 감동을 받으셨답니다. 제 입장에선 정말 믿을 수 없는 반전이었죠. 시아버지는 그런 공연을 객석에서 보신 것도 태어나 처음이었고 그렇게 많은 외국 사람들 틈에서 박수를 받는 제 모습도 대단해 보이셨다네요. 그날 이후 저희 시아버지는 정말 달라지셨습니다. 남편이 한다는 연극도 보러 가겠다고 하셨다네요. 물론 사람이 변한다고 해서 그 전에 받았던 상처들까지 다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가족은 좀 다르죠. 겪어보니 시아버지도 평생 앞만 보고 달리시느라 주변을 돌아볼 여유가 없으셨던 것 같아요. 저도 앞으로는 조금 더 마음을 열고 시아버지에게 많은 경험을 하게 해드리겠다고 약속드렸습니다.